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빵또한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해주실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까요?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돌비님. 아이고, 빵또한님. 신정온 느낌으로다가 네. 편하게 또 이야기 들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해주실 이야기 간단하게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제가 5살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2020년대까지 계속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예. 그때 제가 초중고를 중국 베이징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때 학교를 다니면서 중학교 시절 때 겪었던 일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드리십니다. 빵또하죠. 이 이야기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다녔던 중학교가 국제학교였어요. 그래서 다양한 문화와 종교, 언어, 네. 국적을 갖고 있는 아이들과 같이 학창시절을 보냈는데 그때 한번 수학여행을 다녀왔었어요. 버스 타서 한 3-4시간 타고 어느 항구에서 크루즈 배를 타고 2박 3일 여행을 하는 일정이었는데 수학여행을 갈 때마다 각 반의 담임 선생님, 영어, 수학, 중국어, 체육 선생님, 교장 선생님까지 포함해서 다 같이 여행을 갔었는데 담임 선생님들은 본인 반 아이들을 케어를 하고 영어 선생님이랑 수학 선생님은 보조 역할을 하시고 체육 선생님은 밤에 좀 개구쟁이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몰래 술을 갖고 오거나 새벽까지 놀거나 예. 그런 애들은 때려잡아서 때려잡아요. 네. 예. 벌 세우는 그런 역할이셨고 교장 선생님 그냥 노셨어요. 그래서 수학여행을 가게 됐는데 2일차 되던 날 밤에 저도 약간 장난꾸러기 같은 학창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친구들이랑 계획을 세웠죠. 새벽 1시쯤에 누구 친구 방에 모아서 놀자. 그래서 저녁이 지나고 복도는 조용했는데 체육 선생님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네. 서로 망을 봐주면서 모이기로 한 친구 방 쪽으로 기어가는데 체육 선생님이랑 저희 반 담임 선생님이 수다를 약간 떠는 게 들렸어요, 복도에서. 그 체육 선생님이 편하게 제가 이제 똘비 선생님이라고 할게요. 예. 그 수학 선생님인데 똘비 수학 선생님이 요즘 몸이 많이 안 좋나 봐? 오늘 투어 일정 내내 버스에서만 쉬고 담임 선생님이 요즘 똘비 선생님이 좀 그렇더라고. 수업도 집중도 못하시고 수업 자료도 대충대충 하고 그런 얘기가 좀 들렸는데 저희는 그냥 그런가 보다. 일단 목표는 그 친구 방에 무사히 건너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갔죠. 그러고 나서 놀고 다시 각자 방으로 돌아와서 여행의 마지막 날이 됐어요. 마지막 날에 그 똘비 선생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선생님도 분위기가 조금 이상했어요. 약간 서로 눈치를 보는 느낌이기도 하고 약간 서로 속닥속닥 거리는 것도 있었는데 저는 어렸으니까 친구들이랑 놀기 바빠서 그냥 신경 쓰지 않았고 그렇게 수학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럼 다시 학교로 등교를 했죠. 그 수업이 점심도 먹고 그러고 나서 수학을 들어야 되는 시간이 됐는데 네. 그 똘비 선생님이 한 40대 중후반 정도 되는 여성분이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남자 선생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애들이 다 야, 우리 수학 선생님 바뀌었어? 이러면서 서로 얘기를 하는데 그 남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래 똘비 선생님께서 수업을 하셔야 됐는데 몸이 좋지 않으셔서 앞으로 일주일 정도는 내가 대신 수업을 맡게 됐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보자. 그러셔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수학여행 때 좀 안 보이셨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예. 그렇게 일상을 보내는데 담임 선생님께 제가 제출해야 할 게 있어서 선생님들이 계시는 그 사무실로 갔는데 똘비 선생님 자리에 임시로 오신 그 남자 선생님이 앉아 계셨는데 표정이 되게 안 좋으셨어요.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는 것 같은 느낌의 다크서클도 턱 밑에까지 내려와 있고 좀 많이 초췌해 보이셨어요. 예. 결국에 그 남자 선생님도 조퇴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수학 시간이 미술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날 영어 수업을 듣고 있는데 복도에서 갑자기 누가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왜? 이 여자의 비명소리였죠. 그래서 영어 선생님도 너무 놀라셔가지고 복도로 막 뛰쳐나가서 저희도 막 뭐야 하면서 복도로 나가죠. 저희 반이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2층에 있었고 중학교 1, 2학년은 1층에 있었어요. 네, 나가서 2층 계단 밑으로 이렇게 쳐다봤죠. 내려다봤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누군지 못 알아볼 정도였어요. 그 똘비 선생님이 머리를 완전 빡빡 밀으셔서 처음에 그분이신지 몰랐거든요. 근데 머리를 다 미시고 긴 그 중국 전통 원피스 아세요? 치파오라고 그거를 이렇게 입으시고 손에 엄청 긴 식도를 들고 계시는 거예요. 네,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영환이 트이게 됐는데 제가 2층에서 1층에 내려다보는데 그 똘비 선생님을 봤을 때 소름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돋았어요. 왜냐하면 검은 연기라고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웹툰을 보면 약간 예. 고 하면서 그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그런 게 보였는데 순간 그 솜털이 쫙 서는 느낌이 들면서 아 이거 위험하다 이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은 똘비 선생님은 달래고 계시고 왜 그러냐 위험하다 학생들은 무슨 죄냐 그렇게 어르고 달래고 있으셨는데 똘비 선생님이 교장 나오라고 해! 라고 막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교장 나와! 그 새끼 나와!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똘비 선생님 눈이 사람 눈이 아니었어요. 이게 현실에서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눈이 엄청 빠르게 오른쪽 왼쪽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 순간에 어떤 남자 학생이 심각성을 못 느끼고 그냥 장난식으로 헐 괴물이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왔다 갔다 하던 눈이 획 하고 그 남학생을 보고 계신 거예요. 째려보시더니 그 시카를 들고 다다다다다다닥 하면서 쫓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그 남학생도 놀래서 막 뛰고 쫓기고 추격전이 시작한 거죠. 막 복도에는 와다다다닥 소리가 막 울려 퍼지고 다른 선생님들은 뭐 학생들을 다 교실로 밀어넣고 문은 잠그라 하고 누구는 경찰에 신고하시고 누구는 교장실에 가서 상황을 알려드려야 되니까 가시고 그런 상황에 저는 다른 학생들이랑 교실로 피하려고 이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1층에서 2층으로 그 남학생이랑 똘비 선생님이 올라온 거예요. 그 남학생이 뛰다가 복도 끝까지 갔는데 하필이면 그게 막다른 복도로 뛴 거예요. 저는 교실 앞에서 막 보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랑 근데 왠지 제 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똘비 선생님이 이 아이를 할 것 같은 거예요. 그 식칼로. 그래서 저도 솔직히 대책이 없었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야! 질렀어요. 근데 똘비 선생님이 그 소리 듣고 팩 저를 때려보기 시작하면서 바로 유턴해서 후다다다닥 하면서 저를 향해서 모터 달린 마냥 뛰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어린 마음에 판단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지 그냥 교실 안으로 애들랑 뛰어들어가면 되는데 그냥 옥상으로 막 달렸어요. 반사적으로. 옥상에서 막 헤헷거리고 막 이러고 있는데 똘비 선생님이 올라오셨죠. 근데 옥상이니까 밖에 소리가 들리잖아요. 사이렌 소리 들리고 경찰차 소리 들리고 밑에 그 학교 주위에 있는 주민분들이 학생 도망쳐 막 소리 들리는 게 울려 퍼지고 있고 난리 났네. 네, 그때 정말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냥 몸이 안 움직여졌어요. 얼어버렸었거든요. 너무 무서워서 가만히 있었는데 그 똘비 선생님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차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장이 점점점 차분하게 뛰기 시작하면서 똘비 선생님을 딱 정면으로 쳐다봤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 검은 연기가 점점점 커지면서 똘비 선생님 얼굴 쪽으로 몰리면서 얼굴을 다 덮일 정도로 감싸지더니 갑자기 똘비 선생님이 칼을 떨어뜨리시더라고요.
그냥 툭 하고 떨어뜨리셨어요. 근데 진짜 성큼 저한테 다가오시는데 저는 얼었으니까 피할 생각도 못하고 이게 뭐지? 하는 순간에 옥상에서 내리셨어요. 그냥 한순간이었어요. 그냥 거기서 기억이 끊깁니다. 그러고 나서 눈을 떠보니까 제가 병실에 있었고 예? 담임 선생님이랑 뭐 난리가 나셨고 저희 부모님도 오셔서 저희 아빠는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교장 당장 불러라. 교장에 책임감도 없이 뭐 하는 짓이냐. 막 노발대발하고 계시고 저희 엄마는 제가 잘못된 줄 아시고 엉엉 울고 계시고 그러고 나서 저는 한 이틀 정도 입원을 했죠.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조금 쉬다가 안정을 취하고 다시 학교를 갔어요. 네, 이 사건이 꽤 큰 사건이잖아요. 그럼요. 근데 뉴스 기사 하나 안 났어요. 아, 저희 중학교가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 학교긴 한데 네. 중국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유일한 국제학교였어요. 네. 아무래도 제 추측이긴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미지 때문에 그것도 있죠. 예. 그리고 네. 중국 워낙 또 넓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미디어 입막음을 한 것 같다. 거기선 가능하죠. 예. 충분히 가능하죠. 뉴스 기사 하나도 안 나고 예. 그랬었죠. 나중에 후회담이긴 한데 오, 예. 수학여행 때 그 똘비 선생님 많이 아프셨나 봐요. 아, 네. 근데 같이 간 교장 선생님께서 아픈 사람을 붙잡고 막 욕설과 인신공격하면서 엄청 뭐라고 하셨나 봐요. 예. 원래 그 교장 선생님이 자본에 극친 사람이셨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저희 옥상이 원래 아무것도 없었는데 본인이 골프를 치시겠다고 예. 골프장까지 만들었던 그런 분이시거든요. 개인 학교. 골프장으로. 네. 그 정도의 교장 선생님이셨는데 똘비 선생님이 먼 촌에서 올라오신 분이셨어요. 중국이 워낙 땅이 넓다 보니까 베이징에서 태어나서 자라신 분들은 나는 도시 출신이다라는 자부심이 꽤나 강해요. 예.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욕설을 하시면서 역시 총동네 인간들은 우리 대도시 사람들이랑 같이 일하는 것도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니? 이런 식으로 트집을 잡으셨나 봐요. 아, 예. 그리고 똘비 선생님이 그 와중에 이혼 소송을 하고 계셨거든요. 네. 결국 스트레스가 쌓여서 복수를 결심하신 것 같아요. 오, 예. 그래서 이게 치파오를 입으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이게 중국 미신인데 여자가 빨간 옷을 입고 잘못된 선택을 하면 산 사람을 해할 수 있는 악령이 될 수 있다. 아, 라는 미신이 있어요. 빨간 옷이었나 보구나, 그 치파오가. 예. 예. 그리고 꼭 안타까운 선택을 해야 된대요. 예. 그래서 똘비 선생님이 그 미신을 믿고 행하신 거죠. 예. 그래서 정확한 원인은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들려오는 소식으로는 정말로 반년 뒤에 그 교장 선생님이 실제로 교통사고로 즉사하십니다. 그리고 어이구. 며칠 뒤에 새로운 교장 선생님이 오셨어요. 진짜 그렇게 한을 엄청나게 품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진짜 네. 뭐라도 할 것 같긴 했는데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했네요? 예, 이게 정말 믿거나 말거나일 수도 있는데 그렇겠지만요. 예. 그래도 실제로 즉사하시고 돌아가셔서 꽤나 충격이었던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빵또한님께서도 지금 이 사연을 말씀은 해주셨지만 네. 우리가 산 사람이 뭔가 한이 맺혀서 그 사람을 막 저주한다거나 안 좋은 생각을 계속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 살이 또 간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었어요, 시들무에서. 근데 사실상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이 사람한테 원한을 사지 않아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 사람한테 원한을 사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직접적인 업을 행한 거잖아요. 욕을 하고 인신공격하고 또 게다가 상황도 이혼 소송 중이었었으니까 네. 오늘 빵또한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남에게 어떤 말을 할 때는 항상 한 번 더 생각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너무 많이 떨어서 제대로 말을 잘 했는지 모르겠네요. 끝까지 잘 전달하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무튼 오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빵또한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하우스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일단은 하우스님께서 오늘 목소리가 개인적으로 노출이 되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신 분들은 제가 카카오톡에 있는 기본 음성 변조 시스템을 활용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음성 변조 목소리가 나올 것이고 혹여라도 이게 많이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뒤로 가기 눌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유 나는 그런 거 상관 안 해. 뭐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데 허구날 나오는 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은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이야기인지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하우스님. 네, 안녕하세요. 혹시 변조가 잘 됐나요? 네, 잘 됐고요. 오늘 하우스님께서 목소리가 노출이 되면 조금 불편하신 점이 있다고 미리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네, 이렇게 또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여성분이세요. 자, 그러면 일단 오늘 하우스님께서 찾아오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고 그에 맞는 또 이야기를 들려주실 것 같아요. 맞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야기인지 시작해 보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하우스예요. 일단은 제가 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들은 영물이나 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영물. 오. 네네네. 사실 이렇게 인터넷상에 귀신 이야기들은 많은데 영물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지가 않아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실 귀신들보다는 영물들을 좀 본 케이스예요. 네. 그래가지고 사실 귀신을 많이 본 케이스라기보다 영물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좀 특이 케이스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영물을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영물은 귀신이 아니에요. 귀신은 원래부터 사람이었던 것들이고 영물은 뭐 도깨비, 뭐 신, 그리고 또 요괴, 그리고 우리가 흔히 뭐 전설의 고향 같은 데 나오는 구미호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영물이. 영물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 영물이었던 것들도 있고 그냥 그 자리에서 깃들어서 영원히 영물이 된 경우도 있기는 한데 네. 이게 사실 좀 짧게 여러 개의 이야기예요, 제가 본 이야기들이. 네. 그래서 좀 이게 허무하실 수 있겠지만 한번 짧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영물을 보셨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궁금하긴 하네요. 왜 영물이라고 말씀하셨는지도. 네. 일단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가위 눌림도 심하고 뭐 유체 이탈도 이렇게 몸이 허할 때 좀 하기도 하고 어렸을 때부터 좀 영물들도 보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이 맑다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알기는 했어요. 네.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도 있고 그리고 절을 다니다 보니까 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도 있고 많이 빌어줘야 되는 사주라고는 하더라고요, 저한테. 아마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으로 영물들을 많이 보게 된 것 같은데 기도 같은 것도 좀 이렇게 기도터 같은데 기도를 다니기도 해요. 무당이 아니신데도. 네네. 오호. 빌어줘야 되는 사주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몸도 자주 아프기도 해요. 몸도 자주 아파서 제가 기도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산도 가고 기도도 가고 절도 가고 그러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기도터에서 본 일단 도깨비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간 기도터는 사실 사람이 많이 안 오는 곳이었어요. 이게 산속에 있는 기도터라기에는 물가에 있는 기도터인데 예. 아주 자세한 지명은 좀 말하기 그러니까 물가에 있는 기도터라고만 말해드릴게요. 네. 물가에 있고 사람이 많이 안 오는 것이고 관리가 그러다 보니까 많이 안 된 기도터예요. 여기저기 좀 법당 근처에 물때도 많이 껴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많이 안 오다 보니까 굉장히 스산한 그런 기운이 도는 기도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저녁쯤에 갔기 때문에 기도터를 여기 가도 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음산한 곳이었어요, 거기가. 이왕 온 김에 기도는 드리고 가야겠다 싶어서 기도터 가면은 그 촛불도 켜져 있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것도 보여가지고 일단 저도 초 올리고 이렇게 기도하려고 들어간 순간에 정말 사람이 일단 아무도 없었는데 제 눈에 딱 들어온 거는 들어가자마자 사실 보였어요. 누가 봐도 약간 도깨비 같은 것이 딱 이렇게 누워있더라고요. 앉아있지 않았어요. 누워있었어요. 예.
아니 근데 얼굴 묘사나 외모 묘사를 조금 해주자면은 영화배우 마동석 씨 닮았어요. 예. 아니, 굉장히 좀 푸근한 느낌의 그런 외모예요. 예. 근데 뿔이 있지는 않았고요. 머리카락은 좀 짧았어요. 좀 스포츠 머리 같은 느낌이었고요. 수염도 좀 있었고 수염이 덥수룩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몸집이라고 해야 될까요? 몸집은 엄청 큰 편이긴 했는데 3m가 넘는 것 같았어요. 3.5m 정도? 되게 컸고요. 아니, 그리고 이렇게 도깨비 그림 같은 걸 보면은 사실 뭐 근육질이잖아요. 예. 근데 이 도깨비는 아니, 좀 게으른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살이 굉장히 많이 쪄 있었어요. 예. 굉장히 포동포동하게 많이 쪄 있어가지고 체형은 좀 씨름 선수 같은 느낌이었다고 해야 될까요? 느낌 있네. 오케이. 예. 강호동 느낌도 네. 있고. 예. 네, 근데 그보다 그냥 뚱뚱하다라는 말이 맞을 정도로 굉장히 뚱뚱했어요. 그리고 얼굴에는 여드름이 나 있진 않았는데 여기저기 온몸에 좀 종기 같은 것들이 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세가 참 이게 우리가 TV 볼 때 이렇게 팔로 머리 괴고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있잖아요. TV 볼 때 그 자세로 그냥 귀찮다는 듯이 그냥 누워 있더라고요. 오, 예. 굉장히 심드렁한 표정과 온몸에서 귀찮음이 조금 나오는 그런 도깨비였어요. 저는 근데 순간 그거를 보자마자 뭐지 내가 기도터를 잘못 들어왔나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생김새 자체가 사실 제대로 된 신이라기보다는 제가 느끼기에는 허수에 가깝다라고 느꼈거든요. 그리고 기도터도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 좀 퇴마사 분들도 있긴 한데 기도터도 잘못 가면 귀신들이 우글우글거린대요. 네. 그래서 저는 기도터 그날 거기를 처음 간대? 잘못 간 줄 알았죠. 근데 제가 기도하는 동안 듣기는 듣는데 이렇게 한 손으로 귀 후비면서 듣더라고요. 하품하면서. 되게 사람처럼 그냥 배 푹푹 긁으면서 이렇게 듣는데 듣는 둥 마는 둥 듣는 둥 마는 둥 하다가 기도가 끝날 때까지 계속 그렇게 있었어요. 그 도깨비는. 네. 괜히 찝찝해서 그 이후로는 거기를 안 가기는 했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가 좀 가까운 곳이기도 해가지고 또 가면은 좋을 것 같아서 주변 아는 퇴마사 분한테 여쭤봤어요. 그건 뭐냐? 허주냐? 아니면은 뭐 진짜 도깨비냐? 아니면은 귀신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진짜 영적인 영물은 맞고 거기에서 오랫동안 있어서 신이 된 도깨비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도깨비 씨는 도깨비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보통은 이 영물이 사람 눈에도 안 보이고 무속인들 눈에도 잘 안 보인대요. 왜냐면은 귀신까지는 보통 이게 1차원적인 그런 세계에 있기 때문에 차원이 좀 낮대요. 그냥 보통 귀신이랑 영물이랑 좀 차원이 다른데 귀신 같은 경우에 맨눈으로 이렇게 보이는 분들도 있지만 영물 같은 경우에는 평생 못 보는 무속인들도 있어서 굉장히 저는 희귀한 케이스라고 하더라고요. 영물을 그렇게 맨눈으로 봤기 때문에. 예. 근데 이게 영물들도 그냥 사람처럼 보이진 않고 그 귀신 보면 희끄무레하게 좀 희미하게 보이잖아요. 그렇게 보이긴 했어요. 이 도깨비 같은 경우에도. 근데 물어보니까 이상한 영물은 아니고 신은 제대로 된 신이긴 하대요. 굉장히 힘이 센 신인데 원래는 다른 신들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그렇게 게으르게 막 누워있지도 않는데 아마 도깨비 신이 변덕이 좀 많은 신이래요. 신 중에서도. 그쵸. 변덕이 변덕도- 심하다고 하지. 예. 네, 변덕이 되게 심하고 좀 별종이래요. 신들 중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그 도깨비의 그냥 성격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분도 워낙 이렇게 좀 뭐 구미호 같은 것도 보고 막 요괴 같은 것들도 보고 이무기 이런 것도 많이 보셨던 분이어서 제가 이렇게 상담을 요청을 했었던 분인데 근데 자기 예. 눈에도 이렇게 영으로 봤는데 도깨비가 막대요. 그 이상한 거는 아니고.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 가면은 사실 이 도깨비터에 자리 잡은 기도터는 도깨비 신이 자리 잡아 있으면 소원을 제대로 들어주기도 하는데 안 들어줄 땐 정말 안 들어준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수수떡 같은 거 가져가서 좀 이렇게 놔두고 소원을 빌어보라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일단은 이 도깨비가 제가 본 도깨비 중에서 너무 비주얼이 강렬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도깨비 같아요. 그치. 일단 예. 비주얼은 귀엽게 생기셨는데 온몸에서 사람 같은 귀차니즘이 풀풀 풍기는 도깨비였어요. 야, 그럼 다 귀찮아. 뭐 해봐. 좀 이런 느낌. 맞아요. 기도 들으면서 그냥 배를 푹푹 긁고 있더라고요. 정말 솔직히 예. 말해서 옆집 아저씨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거 참 신기한 게 우리가 네. 귀신이라는 존재의 목격담들은 수도 없이 많이 들었지만
네네네. 정말 가끔씩 뭐 여우, 이제 뭐 구미호라고 하는 존재, 호선이라고도 하는 존재를 본 사람도 있고, 이렇게 도깨비를 마주한 사람들도 있고, 그죠? 귀신과는 네네네. 다른 존재인데 이런 존재를 마주치는 사람들이 간혹 나와요, 시들모에서도. 근데 궁금한 거는 네네. 우리가 영물이라고 하면 동물을 좀 많이 표현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도깨비를 영물로 표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신적인 존재들도 이게 사람이었던 존재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치. 그리고 도깨비도 원래는 요괴예요. 이 네. 친구들도 요괴였기 때문에 요괴가 신이 된 거예요. 많이 공부를 해서. 어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영물로 이렇게 넣었고 그리고 어쨌든 귀신이나 그런 고스트들은 사람이었던 존재들인데 이런 영물들은 태초부터 영물들이었던 거예요. 오, 그냥 아예 그 결이 다른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네. 예. 네, 결이 처음부터 사람이나 귀신들하고는 아예 다른 존재들이에요. 그러면 도깨비라는 존재를 목격을 하셨던 거 말고도 또 다른 영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있었을까요? 아, 네,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제가 미성년자 때, 그러니까 학생 때 일어났던 일인데요. 저희 동네에 되게 오래된 복권방이 하나 있었어요. 이 복권방이 20년도 더 된 복권방이라고 들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좀 오래전 일인데, 근데 거기 안에서 뭐 복권도 팔고, 그리고 뭐 만화책도 대여해주고 그런 복권방이었어요, 거기가. 저도 간혹 가기도 하고, 동네 어르신들도 복권 사러 가기도 하고, 그런 곳이었거든요. 근데 거기가 되게 오래된 거 치고는 그렇게 오래됐으면 1등이 나올 법도 한데, 거기에서는 2등이나 3등 복권은 항상 나왔었거든요. 이게 복권방은 당첨자가 나오면은 뭐 플랜카드도 걸고, 현수막도 걸고 그러잖아요. 맞죠? 근데 거기는 2등, 3등까지는 있었는데 1등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던 복권방이었어요. 사람들은 항상 많았는데 저도 그게 항상 의아했거든요. 근데 거기 복권방 위치가 제가 그때 학교와 학원을 이렇게 중간 사이에 있는 그런 복권방이었어가지고 항상 맨날 이렇게 지나칠 수밖에 없는 장소에 있던 복권방이었어요. 그러니까 예. 맨날 그 장소를 지나쳤겠죠? 그 장소를 지나치는 게 제 일과 중 어떻게 보면 하나였는데 어느 순간은 거기를 지나치는데 뭔가 밝은 빛 같은 게 안에서 새어 나오더라고요. 보는데 어쨌든 거기가 유리벽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복권방이. 좀 사람 키만한 어떤 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도깨비를 봤을 때처럼 그렇게 선명하게 보이는 게 아니고 희끄무레하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영체 볼 때처럼 희끄무레하게 오. 보이는 그렇게 보였어요. 근데 그때도 저게 뭐지 이랬는데 워낙 좀 여러 개를 보기는 봤지만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다 보니까 이거는 뭘까 예상조차 안 갔어요 사실. 네. 그래서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는 안 보이는 것 같고 저한테만 보이니까 저는 저게 뭘까 하고 계속 관찰을 했죠. 근데 뭐 답이 안 나오니까 그냥 더 이상 조사하는 걸 포기하고 그냥 집에 갔었어요. 그 상태로 한 달 정도를 그 복권방 앞을 지나갔는데 계속 그 알이 있더라고요. 그 안에. 그래가지고 저거는 진짜 뭘까 하고 생각이 항상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지나갔을 때 한 달하고 좀 지난 시기에 그 알이 깨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병아리나 새가 알 깨고 나왔을 때처럼 그런 형태로 알이 깨져 있었는데 한마디로 부화한 거죠. 안에 있던 게. 예. 보니까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알 깨진 파편들이나 그런 깃털들도 희끄무리하게 희미하게 보였었어요. 바닥에 이렇게 흩뿌려져 있는 게. 예. 그렇게 보였고 깃털에는 반짝반짝반짝하고 빛이 좀 났었고 우와. 그리고 그 안에 나온 게 새였거든요. 새였어요. 예? 그것도 사람 몸집만한 그런 새였거든요. 그리고 이게 좀 온몸이 붉은 색깔이었어요. 오, 예. 그리고 깃털도 붉은 색깔이었고 그 어떤 몸에서 좀 신성한 어떤 빛 같은 영험한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빛도 반짝반짝하게 나고 붉은색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좀 나중에 찾아보니까 공황이나 불사조 같은 계열의 어떤 영물이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은 들거든요. 야, 봉황 가끔 나오는데, 예. 공황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반짝반짝 깃털에서 빛도 났었고 붉은색으로 온몸이 붉은색이었고 근데 그게 한동안 어디를 날아가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예. 안에 계속 있었어요. 근데 거기 일단은 불사조가 어떤 길조의 영물이기도 하고 뭔가 좀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솔직히 로또를 미성년자여서 못 샀던 기억이 있거든요. 아, 부모님을 데리고 갔어야죠.
근데 그때는 사실 좀 이런 거를 얘기를 하면은 너 조금 미쳤니? 너 머리가 아. 어떻게 됐니? 이렇게 소리를 듣던 시절이어서 그렇긴 입을 하지. 떼지 않았어요, 사실. 근데 그게 또 가게 안을 그대로 있더라고요. 어디로 나가거나 그러진 않고 가게 안에 있었는데 네. 어느 날 또 공황이라고 할게요. 그게 한 2주 정도 머물다가 어느 순간 또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아쉬웠어요. 아, 갔다. 내 로또도 가고 공황도 갔다 이 생각을 했어요. 예. 근데 제가 예상한 것처럼 그게 새가 사라지고 나서 한 달 이내로 그 가게에서 로또 1등이 나왔어요. 이야. 그렇게 현수막에 엄청 크게 걸어놨더라고요. 1등 당첨 이러면서. 네, 그게 로또 같은 경우에는 예. 최근 번호가 나오잖아요. 최근 몇 회 몇 회 뭐 1등 맞아요. 당첨 이런 게 나오잖아요. 가장 최근 일자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닌 게 정말 신기한 게 예. 바닥에 깨진 알파편이라던가 뭐 깃털이라던가 이런 게 남아있었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로또 1등이 당첨되고 나서도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 오? 바닥에. 희미하게. 예. 그래서 저는 좀 기대를 했죠. 나는 이번에 못 샀지만 만약에 다시 돌아오거나 하지 않을까? 돌아온다면 부모님을 무조건 데리고 가야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근데 돌아오지는 않았어요. 그 봉황이. 아유 뭐야 하고 그냥 이렇게 되게 아쉬워했거든요. 아유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뭐야 하고 그냥 볼멘 소리 하면서 늘 그 앞을 지나갔거든요. 어차피 저는 혼자 그걸 살 수도 없으니까. 그렇죠. 누구한테 말한다 해도 이거는 뭐 안 믿었던 사람들도 많고. 근데 그렇게 깃털만 남아있던 자리를 제가 봤잖아요. 그 이후에 그 복권방에서 2등이 또 쭈르륵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최근 그 당첨된 그 날짜로 이렇게 플랜카드라던가 현수막을 막 걸어두시더라고요. 근데 그 2등이 몇 번 당첨되고 나서 그 아래 바닥에 보이던 깃털이라던가 깨진 알파편들이 이제 완전히 안 보이게 되었어요. 와, 아니 그 또- 깃털과 알파편만으로도 2등이 된다고? 이게 와. 근데 공황이 찾아보니까 좀 길조의 영물이긴 하대요. 그러니까 큰 부나 어떤 길조라던가 큰 행운을 몰고 오는 영물로 좀 많이 알려져 있긴 하더라고요. 아니 봐봐요. 네. 이게 그냥 뭐 행운을 가져다 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살면서 한 번도 못 보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네. 그리고 이게 포켓몬스터의 그 호우라는 전설의 네. 포켓몬 아세요? 있어. 아무튼 그 피닉스를 모티브로 모르겠어요. 하는데 걔도 애니메이션에서 몇 번 안 나와요. 그만큼 우리가 아 보기 힘든 진짜요? 굉장히 희귀한 걸. 힘든 존재고, 아, 근데 네. 그게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네. 하우스님이 저랑 전국에 있는 로또 방을 다니면서 그 길조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다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잠시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시간 한번 내주시고요. 네, 그럼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냥 있나 없나만 한번 봐주시고. 근데 저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이후에 로또를 판매하는 곳은 많잖아요. 네. 근데 그 공황의 존재를 또 목격하신 데가 없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사실 와. 그때 이후로는 한 번도 없었어요. 와요.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아 내가 진짜 진귀한 걸 목격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이제는 들어요. 그때는 너무 어렸고 사실 아, 제가 뭐 스스로 살 수 있는 나이도 아니었고 자각이 없었는데 지금은 성인이 됐죠. 저도 성인이 되고 나서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취소하는 걸로. 네. 일생일대의 기회였는데, 와, 이렇게. 정말 아니, 저희가 봐봐요. 봉황을 봤어요 하면 막 별 같은데, 아니면 산 같은 데서 봤을 것 같은 목격담들이 있는 건데, 네네네. 이거는 전혀 상상도 못한 로또 가게, 그 좁은 가게 안에. 네. 이야, 이거 상상도 못했네. 오, 너무 기묘한데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저도 아직까지도 되게 내가 환상을 본 건가라는 생각이 가끔은 들어요. 근데 그 자리에 뭔가가 계속 생겼으니까 분명 환상은 아닐 거라고 아직도 믿고 있고요. 야, 그러면, 자, 이제 두 번째 영물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봉황이라는 존재. 그럼 또 목격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마지막 이야기는 네. 사실 제가 목격을 했다기보다는 저희 어머니가 목격을 한 건데요. 저는 들었을 뿐이에요. 근데 이거는 영물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종교 색채를 많이 띤 그 존재. 신기한 것을 본 경험이에요. 마지막 이야기는 부활절 이야기인데요. 근데 이게 저희 집은 사실 기독교나 천주교는 아니에요. 예.
어머니께서 좀 기독교 관련해서 되게 어렸을 때 정말 신기한 걸 목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커서 이렇게 좀 신기한 것들을 많이 목격을 하게 된 것 같은데 어머니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굉장히 오래전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40년도 더 전이죠. 그때는 굉장히 어렸어서 뭐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시지도 않았고 뭐 절 같은 데를 다니시지도 않았고 어쨌든 무교 상태였어요. 그때는 굉장히 좀 그때는 시골에 사셨는데 같이 하교를 했었어요. 아는 언니하고 어머니가. 네. 낮에 하교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구름을 보고 싶어서 구름 위를 쳐다봤대요. 근데 구름 위에 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구름이 좀 뭉게구름이었는데 뭉게구름 위에 관이 이렇게 가운데 있었대요. 관 같은 게. 네. 그 관을 조금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었대요. 구름 위를 봤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 관을 이렇게 둥글게 둘러싸고 있는 형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의 복장이 이게 정말 신기한 게 복장이 조금씩 다 가지각색 달랐대요. 그리고 그거를 어머니가 지금은 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복장이 수녀 복장 같았다. 그때는 내가 수녀 복장 이런 걸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건 수녀 복장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뭐야? 예. 그리고 또 이게 관을 중심으로 빙글빙글 이렇게 계속 돌고 있더래요. 예. 근데 이게 움직이는 것도 사실 굉장히 신기한데 그게 빠르게 움직이다가도 느리게 움직이고 이렇게 좀 속도가 시시각각으로 변했대요. 네. 그리고 이게 사람마다 사람 형체로 보였던 것들이 어떤 사람은 조금 빨리 걷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느리게 걷기도 하고 그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약간 대화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었대요. 근데 이게 너무 신기해서 옆에 있는 언니한테도 저거 봐봐 너무 신기하지 않아? 하고 이렇게 말을 걸었대요. 사실 이게 환상이거나 좀 헛것을 봤다면 옆에 사람도 못 봐야 되는데 옆에 사람도 봤다는 거예요. 옆에 언니도 이게 움직이는 거를 똑같이 이렇게 목격을 했대요. 근데 그게 너무 신기하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넋을 놓고 한 30분 정도를 계속 바라봤었대요. 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하다 하고 집에 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날이 부활절이었대요. 그날이 부활절이었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예. 어머니는 그때 무교였는데 원래 그런 것을 보면은 그런 쪽 종교를 가져야 된대요. 근데 뭐 기독교나 천주교를 믿지는 않으시는데 어머니는 아직도 굉장히 자기가 봤던 것 중에 제일 신기했던 경험 중 하나다. 나만 본 게 아니고 옆에 사람도 봤고 그리고 사람마다 좀 움직이는 그런 속도도 달랐고 계속 빙글빙글 형체가 흐트러지지도 않고 계속 이렇게 일정한 형체를 유지하면서 빙글빙글 관 주위를 돌고 있었대요. 어떤 의식을 치르는 것 마냥. 예. 이게 이야. 정말 저도 듣는데 신기하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하늘을 보거나 뭐 이렇게 봤을 때 뭐 UFO를 목격을 했어요. 이런 거는 많이 들어봤는데 이거는 뭐 생전 처음 들어보는 거니까. 저도 정말 어디서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봉황 이야기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좀 시참해서 이렇게 좀 모두에게 들려드리고 싶어서 시참을 하게 됐어요. 아이고, 이게 현실에서 내가 누군가한테 어떤 경험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믿을 만한 사람이어서. 근데 네네. 그 사람은 뭐 알겠다 진짜 이래놓고 쟤 좀 이상해 이렇게 딱 뒤에서 얘기를 하는 걸 들었을 때 대부분 많은 상처를 받죠. 그죠? 그러고 입을 닫게 될 거고. 근데 그런 경험담들이 어찌 보면 진짜 나는 경험을 하는 건데 너무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시들무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죠. 아무래도 네. 좀 흔치 않은 현상들이다 보니까. 네, 근데 그건 것 같아요. 그냥 그것 또한 운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남에게 좀 무시당하거나 혹은 남들이 안 믿어줘서 이상한 사람으로 만든다거나 이게 그들의 운명일까? 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외로워야 하는 사람을 주변에서 떨어뜨려야 된다? 이런 느낌도 많이 받았고 그게 이제 무속이나 이런 쪽에서 있잖아요. 그런 게 신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주변의 사람부터 쳐낸다 이런 것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런 거의 일종일까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오늘 하우스님께서 들려주신 게 어떤 무서운 존재를 본 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무서운 귀신, 뭐 악신, 악귀 이런 종류가 아닌 그냥 영적인 존재면서 정말 신비로운 존재들도 있다라는 걸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네네네. 네, 그래서 와 너무 재미나게 들었고 중간에 그 봉황 얘기는 제가 같이 한번 투어를 다닐까 생각을 했다가도 그 이후로 진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쵸. 아 근데 몰라 또 한 번 볼지도 몰라요. 그땐 무조건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때는 기회를 안 놓치려고요. 예, 그때 저한테 살짝 한 번만이라도 봉황 출연하면서 이제 카톡 위치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 네, 감사합니다. 네. 음성 변조를 하셨기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불편하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분이 뭐 어떤 유명인 이런 분들은 아니지만 일반 분이어도 목소리나 말투를 듣고 이거 너 아니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막 원치는 않으시는 분이어서 부득이하게 음성 변조를 이용을 하셨어요. 그냥 카카오톡에 있는 기본 음성 변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무서운 존재, 영적인 존재 중에서도 무서운 존재뿐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신비한 존재도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었던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망키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망키님은 뭐 믿고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망키님.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홀비님. 그러게요.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오랜만이에요. 아이고, 오늘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건강 네. 조심하세요. 아유, 건강해야 뭐, 그냥 제 마음대로 되진 않더라고요. 네. 그래도 그쵸. 파이팅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망키님께서 해주실 이야기가, 망키님은 사람이 무서운 이야기도 해주셨고, 귀신이 또 네. 나오는 이야기들도 들려주셔가지고, 오늘은 어떤 주제가 될지 궁금하긴 하네요. 오늘은 악마입니다. 악마? 현실 공포예요. 현실 공포. 사람이 악마가 되는 그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네.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망키예요. 이 이야기는 나중에 또 2탄으로 하나 더 나올 이야기고요. 피해자는 돌비의 시점부터 일단 이야기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의 탈을 쓰고도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지? TV에서도 나오는 실제 일어났었던 악행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알려지지 않은 악행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악마의 씨이면은 이런 일들이 가능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예. 그러니까 정말 사람이면은 해서는 안 되는 짓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들을 오늘 해드리려고 해요. 돌비는 어릴 적에 막내 외동 아들로 태어나서 10손가락에 금가락지를 다 끼워주던 부유한 시절이 있었다면, 그리고 아버지 실패와 돌연 사망으로 인해서 집안이 기울게 되어요. 그래서 그 시절이 고등학생 때였고 졸업과 동시에 군대를 바로 갔다 오자마자 대학은 못 가고 그냥 바로 취업을 하게 돼요. 그 당시에 할 수 있었던 일이 신발 가게 장사였었고 나름 돈을 그래도 꽤 벌게 되니까 누나와 어머니로부터 ATM 기기가 되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당시 월급 200 정도를 받으면 예. 뭐 20만 원 빼고는 다 엄마랑 누나한테 주는 꼴이 돼버려서 생활이 넉넉하진 못했었대요. 근데 돌비가 좀 별명이 무식한 바보예요. 덩치는 좀 커요. 얼굴은 좀 강아지같이 생겼는데 성격은 또 푼숙기가 있고, 그리고 그런 자기를 비웃거나 이러면은 버럭하고 욱하고 예. 그런 성격이에요. 그런데 그 신발 가게 주변에도 상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4년간 일하면서 친해진 옆에 그 상점의 형과 술을 자주 마셨대요. 근데 형이 야 언제까지 촌스럽게 뭐 헌팅 술집 이런 데 다닐래? 우리가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비싼 술 마시러 가자 이러면서 형이 데리고 간 곳이 모던바라는 곳이었대요. 한참 그 10년 전에는 그 모던바가 좀 유행을 했을 때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 모던바를 갔었고 네. 손님이 많지는 않았는데 2-3명의 여성들이 이렇게 그 바 앞에 앉아 있었고 되게 푸릇푸릇한 대학생 느낌이 났었대요. 그중에 가장 연장자 같은 이 여성이 돌비와 그 형 앞에 앉아서 뭐 술도 이렇게 주고 과일도 추천해주고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됐대요. 근데 이 여성이 얼굴은 하얀데 눈 화장은 되게 진하고 이목구비는 뚜렷한데 그렇다고 막 엄청 예쁜 것도 아니고 근데 묘하게 매력이 있고 이러는 느낌이었대요.
근데 기가 엄청 센 마담 같은 아우라가 났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의 이야기도 잘 받아주고 서비스도 많이 챙겨주니까 네. 호감이 갔대요. 그래서 돌비가 이 취기 때문에 이 여자한테 살짝 호감이 생긴 거예요. 아, 다음날도 다다음날도 그 모던바에 있던 여성이 떠올랐던 거죠. 그래서 돌비가 그 같이 가던 형한테 가서 형 오늘도 술 한잔 할래? 이렇게 제안을 해서 그 모던바에 또 간 거예요. 그 날도 그 여성이 있었대요. 또 왔네? 이러면서 기억을 해주더니 이제 미니 안주 같은 거 서비스로 또 챙겨주고 이런저런 얘기를 또 하더래요. 그러다가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도란도란 하는데 몇 분 뒤에 그 같이 온 형이 전화가 와서 나가더니 야 나 와이프가 빨리 오라고 난리라고 나 먼저 갈 테니까 너 천천히 놀다 가라고 하고선 형이 그냥 떠났대요. 근데 돌비는 솔직히 이 여자 보려고 온 거잖아요. 형은 그냥 끼고 온 거니까. 그래서 형한테 솔직히 고마웠었대요. 그래서 이 바텐더 여성이랑 한참 이야기 나누고 이름이 설희라는 것도 알게 되었대요. 오. 네, 설희.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 여성의 할머니가 무당이래요. 네. 그래서 본인은 옛날에 신기가 있어서 많이 힘들었었고 눌림굿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줬대요. 네. 근데 나는 눌림굿을 받았어도 아직 귓기를 느끼고 관상이나 사주 정도는 봐줄 수가 있고 근데 좀 이야기를 하자면은 몇 가지 해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좀 신기하더래요. 돌비 입장에서는 살면서 여러 여성들을 만나봤지만 좀 오늘만 사는 그 여자들을 많이 만났다면 이 여자는 학력도 좀 높았고 똑부러지고 박학다식하고 그런 입담들이 너무 보였대요. 그래서 뭐냐고 나도 사주 같은 거 좀 궁금하다 이러니까 돌비 오빠는 사주에 부모복이 없네. 근데 배우자복은 엄청날 거다. 그리고 해외에서 살면은 돈을 몇 배가량 더 벌 수 있겠는데? 그런 팔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네. 근데 돌비는 그때 당시가 20대 중반이었는데 해외에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대요. 근데 부모복이 없는 거는 맞잖아요. 엄마가 계속 돈을 요구하니까. 그래서 얘가 신기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럴듯하게 좀 말을 하더래요. 네. 그래서 돌비가 취기에 끌려서 용기 내서 번호를 물어봤대요. 설이가 번호를 주더래요. 그날 바에서 몇십만 원을 넘게 쓰고 돌아갔대요. 네. 그리고 나서 다음날 설이한테 먼저 카톡이 오더래요. 오빠 출근 잘했어? 부터 해가지고 점심은 뭐 먹어? 나는 졸업반이라 학교에서 수업 듣고 있어. 오늘 퇴근하고 뭐해? 오늘 나 빠 출근 안 하는데 괜찮으면 영화 볼래? 이런 식으로 대화가 티키타카가 이어가지더래요. 네. 돌비 입장에서는 얘가 나한테 관심 있나? 나 지금 썸 타는 건가? 싶었대요. 그래서 그날 돌비는 설이랑 만나서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조용한 술집 가서 더더욱 진솔한 이야기 나누며 친해졌대요. 그렇게 한 잔, 두 잔 마시는데 설이가 술을 그렇게 잘 마시더래요. 필름이 끊길 정도로 마시다가 눈을 떠보니 한 호텔이었던 거예요. 네. 네, 술김에 서로의 호감에 의해서 그날부터 사귀게 된 거예요. 사귀게 되니까 돌비는 설이가 모던바에서 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한 달 정도가 흘러서 그 설이도 대학을 졸업하고 제안을 하나 해요.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제안한 거예요. 근데 솔직히 외국에 나가본 적도 없고 무서울 거 아니에요. 워킹홀리데이 자체가.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설이가 신발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외국에 가서 보는 눈도 더 넓히고 거기서 자리가 잡힌다면 결혼도 하고 우리 잘 살 수 있다. 거기는 임금이 우리나라의 2배, 3배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오빠 지금 가족들한테 계속 얽매이면서 사는데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냐. 그냥 스스로 외국 가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네. 그래서 그 말에 돌비가 고민을 엄청 많이 했대요. 설이의 그 한마디에. 왜냐면 자기 혼자 가면은 자신이 없는데 설이는 좀 똑똑한 느낌이잖아요. 돌비 입장에서는. 똑똑한 여자니까 잘해주지 않을까? 그래도 얘를 만나서 내 팔자가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부양하고 있는 어머니가 있잖아요. 어머니한테 한 달에 몇백만 원씩은 꼬박꼬박 보내드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그때 마침 고민하고 있던 시기에 같이 그 상가에 있는 친한 형이 야 너도 신발 가게 접고 우리도 여기 가게 접고 백화점에 입주해서 더 크게 한번 브랜드 장사해보자. 우리도 이거 체인 낼 수 있고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해주더래요. 그래서 공동사업을 제안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돌비가 대출을 받아서 1억, 형이 1억을 해서 공동사업을 하면서 좀 커가자 이렇게 제안이 된 거죠.
그래서 돌비가 설이한테 가서 얘기를 했대요. 나 여기서 이 형이랑 이렇게 할 거고 좀 사업을 해서 크게 키우고 싶다. 그래서 외국은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솔직히 그 형 너무 가까이 안 했으면 좋겠는데 관상이 별로 안 좋아. 믿으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벌써 돈 투자한 건 아니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미 투자는 했지만 아니라고. 근데 정 너가 가고 싶으면 1년 갔다 오라고. 내가 기다려 주겠다고. 나는 여기서 성공할 거다. 이러면서 티격태격 싸웠대요. 처음으로. 내가 잘 될 거라고 해줘야지 왜 벌써부터 관상이 안 좋다느니 초를 치냐고. 그 형이 솔직히 설이 너보다 알고 지낸 기간이 더 길어 하면서 막 싸웠대요. 왜냐면은 이미 돈도 투자했지. 그리고 가게는 폐업 정리까지 했지. 그래서 9월쯤에 가오픈 대회관까지 다 마친 상황이었대요. 근데 8월쯤에 사건이 터집니다. 형이 전화를 안 받아요. 그 돈을 가지고 튄 거죠. 사기를 당한 거예요. 심지어 돌비는 1억의 신용대출이 은행에서 안 나와서 사금융까지 가서 돈을 더 빌린 상황이었대요. 사채까지요. 예, 그래서 너무나 좌절을 해가지고 설이한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요. 나 이러이러한 상황이고 그 형이 연락 두절되었고 사채까지 끌어다 써서 벌써 대부업에서 전화 오고 난리가 났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이러니까 설이가 가만히 듣다가 내 말 맞았지? 그 형 딱 봐도 관상이 사기꾼이야. 기다려봐. 내가 법적으로 어떻게 조치할 수 있을지 알아봐 줄게 하면서 이야기 딱 던졌는데 설이가 그냥 한 줄기의 빛 같았대요. 나의 희망. 어떻게 얘는 이성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주지? 예. 그래서 설이한테 조금 의존하게 되더래요. 근데 설이가 진짜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는데 법적으로 소송을 해서 그 형을 찾았고 그 형이 경찰에 구속이 되었대요. 근데 대한민국이 정말 슬픈 게 사기꾼을 잡아도 배째라 시키면은 돈을 돌려받을 수가 없대요. 정 받고 싶으면 민사소송이라도 걸어서 가족들에게 받아내는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설이가 민사소송을 다 준비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괴롭힌 거죠. 그 형의 집에 가서 뭐 압류하고 뭐 이랬는데 그 형의 엄마가 월에 내가 그럼 얼마씩 갚겠다 이렇게 하면서 결정이 났대요. 그러니까 사건이 그리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거죠. 근데 이러한 레퍼토리가 자기는 경험해본 적이 없는데 설이는 너무나도 능숙하더래요. 그래서 돌비가 이제 생각이 든 게 솔직히 사채까지 끌어다 썼지만 자기도 가 압류가 들어온 상황이었고 너무 이 한국이 힘들고 해서 워킹홀리데이를 가봐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때 마침 설이가 네. 오빠 호주 갈래?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한 번 더 이야기를 꺼낸 거죠. 그때 설이랑 연애한 지가 한 반년 이상 됐을 때였대요. 근데 돌비 눈에는 솔직히 설이가 여태 다 해줬잖아요. 사건도 해결해주고 사람 보는 눈도 있고 말도 너무 잘하고 이런 판단이 되니까 그래 나는 얘 말만 잘 따르면은 사건은 안 나겠다 싶어서 워홀을 가기로 결정을 해요. 준비 과정이 너무 복잡했대요. 솔직히 자기가 무식한 것도 있지만 너무 복잡했대요. 근데 설이가 옆에서 알아서 착착 신청 다 해주고 편하게 준비할 수 있어서 호주로 출국을 합니다. 근데 어머니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어머니가 하는 말씀이 가서도 돈은 보내라 였대요. 그래서 솔직히 가족도 나한테 이러는데 설이는 정말 나한테는 소중한 존재구나 라는 걸 느꼈대요. 나는 사기까지 당해서 지금 빚도 갚고 있는데 어떻게 엄마는 나한테 돈을 더 달라고 하지? 엄마가 일을 좀 할 수는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대요. 그래서 설이가 옆에서 그걸 보더니 그런 부모는 차라리 인연을 끊으라고 내가 옆에 있어줄 테니까 엄마 말 듣지 말라고 엄마라고 다 엄마 아니라고 저건 엄마의 탈을 쓴 완전한 남이라고 그러면서 위로를 해주더래요. 그래서 엄마랑도 인연을 끊어버려요. 돌비가. 아예 그러면 돌비는 여기 가족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호주로 떠납니다. 한 달 동안은 그래도 모아온 돈으로 좀 놀았대요. 거기가 집을 들어가면은 쉐어하우스라고 해가지고 방이 여러 개 있으면은 방마다 사람들이 산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월세처럼 돈도 주고. 근데 쉐어하우스에서 만난 이 한인들이랑 술 먹고 친해지기도 하고 같이 살게 되니까 신혼처럼 좀 느껴져서 이 호주에서의 생활이 너무 좋았었대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설이가 180도 달라지더래요.
왜냐면 일을 같이 하긴 했는데 일을 맨날 그만두는 거예요. 매번. 뭐 여기는 사장 성격이 나빠서 그만둬. 여기는 임금 조건이 별로야. 여기는 사람이 일할 곳이 아니야. 이러면서 예. 하루 이틀 만에 그만두는 거예요. 그리고 돌비는 계속 일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돌비가 가장 그나마 할 수 있는 일이 청소 일이었대요, 처음에는. 근데 어느 순간 설이가 입덧을 하는 거예요. 임신을 한 거죠. 순간 돌비는 이 죄책감과 책임감이 공존하면서 설이한테 내가 어떻게든 책임질 테니 낳자라고 말을 했대요. 왜냐면 돌비는 부모 같지 않은 엄마로부터 자랐고 집에서 버림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가정을 꾸리는 것에 대한 책임감이 엄청 강했었대요. 근데 당연히 설이는 감동을 하거나 오케이라고 해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말하더래요. 미쳤냐? 내가 네 애를 왜 낳아? 거니까 돈 벌어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너무 상처잖아요. 그래, 아직 우린 결혼도 안 했으니까 그럴 수 있지 하면서 잠시 생각해보다가 똘비는 그렇다고 해서 이 상황을 이렇게 그냥 지나갈 순 없잖아요. 설이 하나뿐인데, 설이 하나 믿고 호주를 왔는데, 그래서 일단 결심했으니 내가 돈을 최대한 많이 벌어보겠다 해가지고 새벽에 청소, 오후부터 밤까지 식당 투잡을 뛰면서 방값이랑 생활비를 벌었대요. 이 일과가 정말 너무 살인적인 게 새벽 5시에 일어나서 6시부터 오전 11시까지는 청소 일을 한대요. 그러면 점심을 먹고 좀 쉬다가 오후부터 밤 12시까지는 식당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또 씻고 누우면 새벽 1시예요. 5시에 일어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살인적인 스케줄로 가는 거죠. 근데 청소하고 와서 잠깐 점심 먹고 쉬는 그 시간에도 설이는 돌비를 그렇게 질타를 했대요. 그때 가서도 일하라고. 우리 지금 돈 없다고. 여기 애 는 비용이 땡땡만 원이라고. 우리나라랑 차원이 다르다. 이러면서 너가 지금 쉬는 순간 날짜는 지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돌비가 진짜 그때 하루 일당이 그 당시 뭐 몇십만 원이라고 치면은 생활비랑 집값 빼고도 숨 안 쉬고 모아야 한 달 이상이 걸리는 금액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수술이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되잖아요. 더 늦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이 입장도 솔직히 이해가 갔지만 너무 서운했대요. 왜냐면 자기는 그렇게 녹초가 돼서 12시 넘어서 집에 오면 설이는 쉐어하우스에 있는 남자들이랑 술 먹고 담배 피고 예. 할 걸 다 하고 재밌게 놀았대요. 근데 아이를 가졌는데 술이랑 담배를 그렇게 하는 게 이해가 안 갔대요, 자기는. 말리기도 했는데 말리는 순간 싸우고 그러면은 이제 돌비는 다시 미안하다 그러고 설이는 그러면은 나한테 잘하라 그러고 이 레퍼토리로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설이가 어느 날 소를 돋는 행동을 하게 돼요. 돌비가 정신없이 자고 있는데 새벽에 설이는 그 남자들이랑 술을 먹고 방에 들어왔대요. 근데 갑자기 쿵쿵 소리가 들려요. 침대도 너무 흔들려가지고 돌비가 깨서 보니까 설이가 침대에서 계속 굴러 떨어지고 있더래요. 일부러. 너 지금 뭐해? 이러니까 네가 수술 일자에 맞춰서 돈 못 벌어올 무능한 애 같아서 나 이렇게라도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아무리 그래도 이 책임감을 갖고 일하는 돌비가 애아빠인데 그 앞에서 할 소리는 아니잖아요. 뜯어 말렸대요. 그러니까 갑자기 뛰쳐나가더래요, 울면서. 그래서 새벽에 설이를 붙잡으려고 밖으로 같이 나갔대요. 근데 설이가 담배를 집어서 피는데 한 개를 피는 게 아니라 한 3-4개를 한꺼번에 피더래요. 막 피더래요, 막 담배. 돌비도 욱하는 성격이 강하다 했잖아요. 그래서 뭐 하는 거냐고 하면서 담배를 잡아서 던지고서는 소리를 질렀대요. 근데 이 여자가 한 말이 이래도 안 주는 애 생명 너무 지기다 이러면서 웃더래요. 그런 말을 딱 했대요. 그 순간 돌비가 오만 정이 다 떨어지더래요. 얘는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하지? 하면서 서로 거리에서 욕하고 싸우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서 싸우는데 사람들은 자고 있잖아요. 근데 그 거실에 와서 좀 언성을 높이면서 싸우는데 옆에 철제 같은 게 있었대요. 근데 그 철제의 끝부분을 배에다 대고서는 쾅쾅 치면서 배를 엄청 세게 치는 거예요. 또 설이가. 그러면 설이는 또 아프다고 굴려요.
또 비명을 질러요. 그러니까 새벽에 그 쉐어하우스에 사는 남성들이 나와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이러니까 딱 그 사람들 시점에서 보는 게 서리는 배를 잡고 구르고 있었고 돌비는 구르는 서리를 보면서 욕을 하고 있던 상황인지라 누가 봐도 남자가 여자를 때린 듯한 그런 느낌이었대요. 근데 같이 지내는 그 사람들은 서리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황이었대요. 예. 그 이후 돌비는 그 쉐어하우스 내에서도 완전한 왕따가 돼버려요. 근데 그 와중에도 유산은 안 됐대요. 근데 돌비는 쓰리잡을 하느냐고 집에 아예 없었대요. 새벽에 집에 들어가기가 싫었대요. 왜냐면은 사람들도 인사도 안 받아주지, 서리도 돈 벌어오라고 그렇게 질타하지, 왜 이거밖에 못 버냐 그러지, 너무 슬펐대요. 그러다가 쉐어하우스 쓰는 한 남성분이랑 마주쳐서 새벽 흡연장에서 담배를 폈대요. 네. 근데 머쓱해져가지고 서로 말을 안 하니까 돌비가 그냥 담배를 끄고 가려고 하는데 그 남자가 붙잡더래요. 아, 죄송한데 형, 그 여자친구분 엄청 이렇게 개방적인 건 알겠는데 네. 어느 정도 선은 지키게 하셔야 할 것 같다 이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나는 솔직히 그날 형이 여친 때린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왜냐면은 형 여자친구 성격이 좀 장난 아닌 거는 나도 느껴진다. 근데 내 옆방에 그 훈남이 형 알지 않냐? 유학생 형. 그 자다 일어나서 내가 물 마시려고 부엌에 나갔는데 둘이 장난이라고는 하는데 소파에 훈남 형이 아래에 누워있고 여자친구가 배 위에 앉아서 애정행각처럼 막 장난을 치더라. 근데 나는 형이 그거를 모를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좀 감수는 잘해야 될 것 같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화가 나더래요. 서리한테 가서 따졌대요. 너 훈남이랑 뭐 한 거냐고. 왜 그런 얘기가 지금 이 집에서 들리냐 이러니까 서리가 정말 표정 하나 변함없이 적반하장으로 네가 직접 봤어? 너 나를 얼마나 안 믿으면 그딴 소리를 나한테 짓거리는 거야? 네 애를 뺀 나한테 할 소리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또 애를 가지고 운운하니까 똘비가 마음이 약해지더래요. 그래서 결국에 한 달 동안 쓰리잡을 한 덕분에 돈이 모여서 결국엔 수술을 합니다. 근데 회복을 해야 되니까 서리가 일을 안 하고 집안일만 열심히 했대요. 그렇게 워킹홀리데이가 1년이 다 지나갈 무렵이었대요. 근데 서리가 일도 아예 안 하다가 갑자기 나 여기서 대학 가고 싶어. 자기가 나 좀 서포트 좀 해줘. 이렇게는 호주 영주권도 못 받고 하니까 워킹홀리데이는 1년이면 끝나는 거잖아요. 예. 내가 학생 비자로 있다가 취업해서 워킹 비자 받으면은 호주에서 더 살 수 있으니까 나를 좀 밀어줘. 나 영어 좀 하잖아. 충분히 대학 갈 수 있고 취업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일단 호주에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근데 호주가 좀 신기한 게 우리나라랑 다른 게 혼인신고 이런 게 없대요. 대신에 뭐 비자를 묶을 수 있는 뭐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방법이 있대서 결혼을 진행했다고 했던 것 같아요. 똘비는 청소일이 아니라 거기서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현장 일을 하게 돼요. 근데 솔직히 장사를 했던 돌비가 건설 현장에 가서 얼마나 적응을 잘하겠어요. 네. 맨날 다치고 찢어지고 뭐 일상 다반사였대요. 근데 돈은 그래도 많이 줬대요. 근데 그 돈은 다 와이프 계좌로 들어가고 있었대요. 서리. 그러니까 서리가 전적으로 돈 관리를 시작한 거죠. 예. 그러고 용돈은 일주일에 5,000원 수준, $5. 그리고 똘비는 담배를 피는 사람인데 담배도 못 사겠대요. 왜냐면 호주가 담배값이 엄청 비싸대요. 그러니까 담배를 못 사게 했대요. 그래서 똘비가 노예 수준을 넘어선 거죠. 용돈도 없고 거의 담배도 못 피우고 현장에서 사람들 거 맨날 빌려다 피고 그러니까 현장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돌비를 싫어했대요. 예. 왜냐면 맨날 거지처럼 담배 구걸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좋게 볼 리가 없잖아요. 하루는 돌비가 막 일을 하다가 철제 그 얇고 길쭉한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종아리에 뚫려서 빵꾸가 나는 일이 발생해요. 너무 아플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일주일 정도는 좀 이 붕대를 감고 쉬어줘야 하는 일인데 서리가 그날 일찍 온 돌비를 보더니 한숨을 쉬면서 대충 빨간 약 같은 걸 바르고 붕대만 감아줬대요. 그리고서는 다음날 자기는 쉬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안 일어났대요. 늦잠 자려고 하니까 갑자기 서리가 출근 안 해? 도시락 싸놨어 가져가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너무하잖아요. 그래서 돌비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말했대요. 아, 진짜 나 다리 너무 아프다고. 하루 정도는 이거 쉬면 안 되겠냐. 이러니까 설이가 갑자기 눈이 돌아버리더래요.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러고 사는데? 이러면서 네가 나를 임신시키지만 않았어도 이러면서 막 죄책감을 자극하더래요. 그러니까 돌비는 또 가스라이팅이 돼서 마음이 좋지가 않더래요. 한숨을 쉬고 그 상태로 일을 나갔대요. 쩔뚝거리면서. 그렇게 돈을 모으는데도 설이는 맨날 돈돈거렸대요. 얼마나 이 돈을 많이 벌었냐면 거의 6개월에 1억 가까이를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인보이스를 보면은. 근데 설이가 이렇게는 나 대학 못 간다고 더 모아야 된다고 하면서 승질내는 게 더 심해지더래요. 근데 어느 날 설이가 일자리를 구했대요. 갑자기. 네가 돈을 너무 못 버는 것 같으니까 나도 같이 일하려고 하더래요. 뭐 하는 덴데? 이러니까 그냥 뭐 한인이 운영하는 그냥 회사인데 그 회장 집 정리해주고 잔심부름 해주는 뭐 메이드 일로 한 하루에 3-4시간 정도 갔다 오는 거야. 이러면서 그리고 나 청소 잘하는 거 알잖아. 이러더래요. 그러고서는 그 회장 얼굴 보여줄 테니까 한번 밥 먹자 이러면서 셋이 밥도 먹었대요. 근데 결혼은 안 했지만 그 당시 그 아빠뻘의 남성이었고 약간 눈이 뱀눈 같고 간사하게 생긴 그런 느낌이었대요. 그러니까 관상적으로도 별로 좋지가 않았는데 와이프는 이 사람이 돈도 많이 주고 집도 치워달라고 하는데 치울 것도 거의 없어 보여서 나 일하려고 한다 이러니까 그냥 보냈대요. 근데 이 일하는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2탄에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러다가 설이가 1년 정도 그 일을 하다가 관둬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회장이랑 완전히 틀어진 채 안 좋게 그만두게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그렇게 돈을 모았는데도 한 1학기 정도의 학교 갈 자금이 모였대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똘비도 그 시기에는 나름 현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정도의 짬이 됐대요. 그때 딱 일이 터져요. 같은 쉐어하우스에 의대생이 들어와요. 심지어 나이도 엄청 어려요. 20살짜리 애예요. 푸릇푸릇하네. 근데 돈도 좀 많아 보이고 어리고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멋모르게 온 순수한 의대생이었던 거예요. 근데 설이가 갑자기 그 애한테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 뭐 설이가 동생도 있고 하니까 동생 같은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며칠 뒤에 돌비가 타 지역에 출장이 잡혀요. 근데 출장을 갔을 때 연락이 뜨문뜨문 하더래요. 근데 솔직히 돌비도 현장 일을 하니까 자꾸 핸드폰을 만질 수도 없고 이래서 그냥 뭐 출근할 때 전화 한 번, 퇴근하고 자기 전에 뭐 전화 한 번 뭐 이렇게 하고서는 뭐 안부 물어보고 끝났대요. 그러고서는 한 나흘 뒤에 집에 돌아왔는데 거기서는 뭐 컴퓨터로 인보이스 작성하는 게 있대요. 그래서 작성을 해야지 하고서 노트북을 딱 열었는데 설이의 카카오톡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근데 대화 목록에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하트가 붙여져 있는 거예요. 그걸 또 들어가서 보니까 의대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화하는 내용의 수준이 불륜 관계였던 거죠. 막 우리 어지럽다. 뭐 이런 거, 우리 뭐 이런 사랑한 거 뭐 절대적으로 비밀로 지켜줄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얘기가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근데 이걸 본 돌비가 난리가 나죠. 그래서 일단은 그 카톡 내용들을 다 캡처를 해놓은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그리고 설이를 불렀대요. 너 이거 뭐냐고. 근데 그날은 설이가 잘못했잖아요. 증거가 딱 있잖아요. 무슨 말을 해도 밀리잖아요. 그런데 설이가 너는 왜 남의 사생활을 그게 맘대로 보냐 이러면서 싸우더래요. 근데 돌비가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막 소리 질렀대요. 넌 지금 이 와중에도 그 말이 나오냐 이러면서 막 이러는데 갑자기 설이가 그 공업용 커터칼 있잖아요. 공업용 커터칼을 가지고 오더니 자기 손목 거예요. 근데 카펫에는 피가 철철철 흐르고 있고 솔직히 사람이 이렇게 작을 하면은요 아프잖아요. 아픈 표정을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설이가 사악하게 웃으면서 떠래요. 자기 손목을. 돌비가 벙졌대요. 그래서 이거 뭐 하는 거냐고 하면서 칼을 빼서 들고 그 피를 멈추게 하려고 휴지를 막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닦아요. 근데 소리가 너무 크니까 의대생이 너무 소리가 커서 와봤는데 피가 철철철 흐르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더니 설이가 경찰에 신고 좀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경찰이 왔어요. 근데 설이가 영어를 좀 하잖아요. 남편이 나를 때렸다고. 이거 칼로 지금 위협했다고. 지금 이 칼 가서 보면은 남편 지문 있을 거라고. 와. 이거 이렇게 위협했다고 하면서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경찰도 당연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호주의 한 그 지역이 좀 여성의 말을 좀 더 들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돌비를 체포한 거예요. 근데 돌비는 영어도 못하잖아요. 해명도 못하고 갑자기 감옥행이 된 거예요.
그리고 설이는 병원으로 이송되고 진술 자체를 남편이 나를 너무 때려서 칼로 위협하는데 막다가 손목이 굽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손톱으로 자기가 스스로 긁은 상처와 멍자국들이 있었나 봐요. 예. 만든 거죠. 그거를 증거자료로 제출한 거예요. 나 이렇게 맞고 살고 있었다고. 근데 돌비는 맹세코 설이를 때린 적이 없대요. 근데 제가 돌비를 알거든요. 근데 돌비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 현장에 저도 있었거든요. 근데 다 이게 계획된 것들이었구나 하면서 좌절을 했대요. 예. 그 당시에는 저도 이 설이의 말을 믿었었거든요. 왜냐면은 너무 소리가 와장창 크게 나가지고. 그래서 돌비 시점에서 돌비가 얘랑은 진짜 정말 끝내야겠다 하면서 좌절을 했는데 며칠 뒤에 설이가 경찰서 유치장에 왔대요. 네. 그러더니 내가 어떻게 진술하냐에 따라서 네 처지 달라진다. 어떡할래? 내 말 듣고 여기서 나올래? 아니면 여기서 평생 썩을래? 하면서 웃더래요. 그래서 일단은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 나가고 싶다고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일단 각서 쓰라고 하면서 각서 안에 얘기한 게 집을 나가더라도 한 푼도 없이 나가기. 그리고 생활비로 매달 금액의 80% 입금하기. 이것만 지켜주면 내가 무죄로 너 풀어줄게. 이러더래요. 근데 진짜 이 사태가 올 때까지도 솔직히 이 돌비가 악마구나 라는 건 느꼈지만 그래도 잘 풀면은 되겠지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도 같이 산 세월이 있는데 말만 저런 거겠지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알았어 내가 그렇게 할게 이러고 이제 나왔는데 집에 갔대요. 집 앞에 갔는데 막 캐리어랑 짐이 싸져 있더래요. 들고 나가 이러더래요. 정말 옷 몇 벌만 들고 맨몸으로 쫓겨납니다. 그렇게 돌비가 당한 거를 아니까 한인사회에서 소문이 난 거예요. 이 악마가 설이가. 예. 현장 동료들이 이제서야 하나둘 말해주는 거예요. 설이에 대해서. 왜냐면 이야기 들었던 게 네 와이프라서 말은 안 했지만 좀 이상하다. 술만 먹으면 그 A형 있잖아. A형한테 그렇게 들이대고 너 자러 갔을 때 더하더라야. 나는 둘이 정말 불륜 저지르는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너 그때 술 먹고 자러 갔을 때 네 와이프가 하는 말이 저번에 돈 모아서 자기 동생 대학 보내주고 부모님 집 사줬다고 그러던데 와이프가 돈 버는 게 있냐. 네가 번 돈으로 해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돈돈돈거렸던 거예요. 돈이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설이의 목적은 결국 똘비는 자기가 호주에서 살게 해줄 밑거름이었을 뿐 남편도 아닌 노예에 불과한 건 사실이었던 거예요. 그럼 설이의 목적은 뭐냐? 예. 그렇게 있다가 영주권 이상의 돈이 좀 있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호주에서 정착하는 게 목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의대생한테도 달려들었는데 듣기로는 그 의대생도 피해자긴 해요. 돈도 좀 뜯기고 했는데 그 부모님의 입김이 세서 실패한 걸로 소식을 들었고요. 고구마 결말이지만 현재 돈 많은 영주권 남자를 만나서 아이를 낳고 잘 살고 있대요. 와. 너무너무 잘 살고 있대요. 아니 근데 잠깐만. 그래 네.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2탄이 또 있다고 이게? 네, 2탄이 있습니다. 2탄이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면 끝나고도 다른 얘기인 건지? 이 설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설이가 한 악마의 짓이 2탄이 또 있어요. 돌비의 시점 하나, 똘순이의 시점 하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진짜는 그 설이 시점이겠네. 그렇죠. 설이가 저지른 짓들이 예. 굉장히 많아요. 제가 들은 거는 2개일 뿐이지만 타고 들어가면은 4개, 5개, 6개가 될 수도 있는 에피소드인 거죠. 네. 근데 너무너무 신기한 게 호주에서 너무너무 발 뻗고 잘 살고 있다는 거. 아기는 왜 잘 살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참 정말 놀라웠던 게 모든 게 처음인 척 하더래요. 그 남자한테 있어서 아이를 뭐 이렇게 한 적도 없고 너무나도 과거를 청산한 듯이 잘 살고 있대요. 그리고 이 돈 욕심이 많은 악마라고 보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학력도 S대라고 위조하고 그렇게 호주에서도 속인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근데 누가 표적이 될지는 모르는 거고 그 설이한테 한번 걸리면은 피해자가 또 될 수도 있다는 점. 그래서 만약에 호주에서 살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꼭 조심하시라고 똘비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마 2가지가 될 거예요. 왜냐면 첫 번째는 그 여자가 나쁘다.
뭐 이 파가 있을 거고 네. 아니 그런데도 왜 만나? 이제 좀 이런 타입도 있을 거예요. 이게 제가 어. 이제 2탄에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가스라이팅이요. 정말 무서운 거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도 와 들으면서 왜 그렇게 많나 이러는데 이 설이라는 여자애가 가스라이팅을 엄청 잘해요. 그거를 좀 알고서는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이게 겪어본 사람으로서는 알면서도 좀 내가 자존감이 낮을 경우에 좀 그런 경우도 있고, 네. 예, 그래서 사람이 또 그 상황마다 다르니까, 예, 우리라고 안 그러라는 또 법은 없고요. 다 상처 받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아유, 오늘 망키님께서,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화가 나는 그런 이야기를 또 들려주셨는데, 다음번에는 그 여자의 시점으로 한번 또 네.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망키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망키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른 시선에서 봤던 저번 주에 이어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돌비님. 이거 망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저번 주에 진짜로 답답하고 화가 나고 네. 정말 또 그런 사연을 가지고 오셨는데 네. 오늘 뭐 이어진다고 하기보다는 네. 이제 여자 쪽 입장에서의 시선이 될 것 같아요. 이야기가. 다른 이제 돌순이라는 여자의 입장에서 그 사람도 이제 설이의 피해다. 네. 일단은 전에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중간중간에 제가 전에 스토리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은 키워드는 이제 호주에 사는 악마. 악마를 보았다지 이거 진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기리십니다. 망키예요. 이 이야기는 돌순이의 10년 전 과거로 흘러갑니다. 돌순이는 사실 공부를 그렇게 잘하진 못했어도 운이 나빠서 하향 지원으로 한 지방대에서 자리를 잡게 돼요. 근데 돌순이가 입학했을 당시에는 이 학교의 미래가 없어 보였대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 기안84님의 패션왕 그 웹툰 아시죠? 알죠. 많이 들어봤죠. 네, 그 패션왕 웹툰에서 나오는 지방대를 통제한 그런 모습들이 보였대요. 미래 없이 노는 뭐 선배들의 똥공기 문화부터 해서 술 먹고 학교를 나오지도 않는 동기들 뭐 이런 걸 보면서 나도 저런 삶을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대요. 근데 반대로 돌순이 아버지는 엄청 엄격하셨어요. 돌순이가 그 학교를 입학한 게 마음에 안 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재수할 거 아니면은 등록금은 너가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고서는 돈을 안 주신 거예요. 근데 돌순이가 동기들이랑도 그렇게 잘 어울리진 못했대요. 술을 잘 마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매학기 전액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많이 했대요. 아버지께서 안 해주니까. 그래서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한 거죠. 그래서 주변으로부터 평판이 좋았대요. 성실하다. 돌순이는 근데 그런 게 좋았대요. 나를 좀 인정해주는구나. 지방대를 나왔지만 개천에서의 용이 되겠다라는 결심으로 4학년까지 달려와요. 돌순이는 이제 공부, 아르바이트도 하느냐고 대학 동기들이랑 어울리진 못했대요. 그리고 수업 시간도 다른 거를 막 신청하다 보니까 같이 밥 먹을 기회나 같은 에피소드가 있다거나 좀 은따가 된 기분이었었대요. 솔직히 어울리지 못하니까. 그에 반해 동기인 설이가 나와요. 네, 설이가 동기였어요. 같은 대학 동기였지만 그 설이라는 친구는 1학년 때부터 영향력이 꽤 넘쳐서 유명했대요. 예. 근데 유명한 게 재밌고 유쾌해서 유명한 것보다는 처음에는 되게 인사이더처럼 여기저기 어울리다가 동기끼리 싸움도 엄청 하고 다니고 선후배끼리 머리채 잡고 싸우고 이런 식이라서 평판이 그리 좋지 못했대요. 그래서 돌순이랑은 더더욱 거리가 먼 친구였죠. 한 번은 설이가 같은 과 선배랑 사귀다가 헤어지는 순간에 그 남자 선배가 그 성범죄자로 소문이 날 정도로 처음에는 사람들이 설이의 편을 들어줬지만 알고 보니까 그게 설이의 계략이었다는 게 소문이 나서 설이가 좀 과에서 완전히 약간 왕따식으로 돼버려요. 그게 돌순이한테도 들릴 정도였는데 그게 1, 2학년 때 있었던 일이니까 그 사건이 지나고 4학년이 되는 시점이에요. 4학년 때 돌순이는 졸업을 앞두고 있으니까 거의 듣지 않는 어려운 수업들을 위주로 많이 들었대요. 근데 그때 악연이 시작된 거예요. 그 수업에 설이도 같이 들었던 거예요.
그 유일하게 같은 과 둘이서 들은 거죠. 수업을 같이 들으니까 좀 친해진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돌순이도 모두가 기피하는 아이니까 나도 좀 피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잘 챙겨주고 교재도 막 챙겨주고 뭐 이러니까 알고 보니까 좋은 친구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었대요. 왜냐면은 돌순이 생일까지도 막 챙겨주고 과제나 뭐 시험 범위 같은 것도 같이 뭐 공유를 하고 이러니까 예. 사실 자기한테 관심도 안 가져주던 동기들보다는 좀 더 나은가 싶었대요. 그 둘이 엄청 친해진 거예요. 수업을 들으면서. 설이의 살아온 이야기를 듣게 돼요. 설이는 고등학교 때부터 억척스럽게 살았던 친구래요. 이것저것 알바도 했고 음악 특기생으로 어느 한 서울의 대학교를 가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간 그런 안타까운 사연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해줬대요. 그리고 플러스로 자기는 어렸을 때 눌린 곳을 받았다. 그런 것 때문에 고등학교 때 왕따를 당했었다. 소문도 안 좋았다. 이런 얘기를 막 얘기를 하더래요. 정말 안쓰럽다. 나보다 더 억척스럽게 사는 친구구나 하면서 연민이 들었대요. 그리고 설이가 하는 말이 자기는 그래서 모던바에서 일도 하면서 지금은 마담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스스로 대학 등록금도 내고 있고 유학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돌순이는 주변에서 들어볼 수 없었던 일들이라서 설이가 너무 신세계였대요. 그래서 돌순이도 아버지 지원 없이 살아서 이렇게 장학금 아니면은 학교 다니는 게 힘든데 존경하는 이 심정과 되게 동경하는 심정이 같이 든 거예요. 자립심이 너무 강한 이 설이를. 근데 반대로는 이 친구가 X이었다는 소문이 있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워낙 억세다 보니 그런 건 아니었을까? 알고 보면 되게 좋은 친구인데 오해들이 있었던 건 아닐까? 하면서 다시 이렇게 막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돌순이가. 대학 졸업하고도 더 친하게 지내고 뭐 취업을 위한 정보 공유도 하고 설이는 유학 준비도 하고 이렇게 차차 연락을 해 나가는데 그 사이에 돌순이가 설이랑 친하게 지내는 동안 설이에게는 총 3명의 남자친구를 거치게 돼요. 첫 번째는 갓 복학한 대학 선배였는데 설이에게 해선 안 될 행동을 하고 SNS 같은 데서 대망신을 당하며 헤어진 남자친구가 있었고 두 번째는 설이가 너무너무너무 좋아하는 남자친구였대요. 그러니까 설이가 매달린 거죠. 근데 차인 거예요. 근데 설이가 임신한 초음파 사진을 그 남자한테 전송을 한 거예요. 솔직히 돌순이는 정말 그런 줄 알았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다 거짓이었던 거예요. 그 과정을 보면서 돌순이가 저렇게까지 행동을 해야 되나? 좀 아닌 것 같은데 싶은데 설이가 너무너무 슬퍼하고 하니까 그래 너무 좋아하면은 그럴 수도 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상하면은 거기서 이 친구랑 선을 긋고 살아야 되는데 그 선을 긋지를 못하고 설이가 너무 좋아진 거죠. 이 돌순이 입장에서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난 남자친구가 1탄에서 이야기했던 돌비였대요. 첫 번째, 두 번째 남자친구들은 좀 어느 정도 지성을 갖춘 남자였는데 돌비는 좀 달랐대요.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지성미를 갖춘 것보단 좀 힘센 바보 같은 느낌이 들었대요. 그렇게 그 남자친구인 돌비와 함께 돌연 호주로 떠납니다. 그 시기 돌순이도 취업을 위해서 미친 듯이 입사 지원을 해요. 근데 지방대 졸업, 높은 학점이지만 스펙도 없었고 택도 없었대요. 당연히 서류에서 떨어지기 일쑤였고 면접 때 경력이 하나도 없네요. 이러면서 떨어지기도 하고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해진 거예요. 돌순이가. 그리고 돌순이는 아버지가 절대 지원을 안 해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혼자서 어떻게든 독립을 했어야 했대요. 그렇게 돌순이가 여기저기 떨어지면서 자존감이 많이 무너졌을 때쯤에 설이가 머지않아 취업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호주에서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무역회사에 비서로 채용이 됐대요. 그러고 나서 수개월이 지나 설이가 돌순이에게 제안을 해요. 나 곧 있으면 총괄 비서로 자리에 앉을 거고 우리 회장님이 조만간 인턴을 뽑을 건데 너가 영어 성적이 좀만 되면은 내가 강력하게 추천을 해보겠다. 워킹홀리데이로 와서 일도 하고 회장 눈에 들면은 여기서 학교도 보내준다. 그렇게 학교도 다니고 여기서 계속 일하다 보면은 너는 한국 가서 영어 교사로도 일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정말 그럴싸한 이야기더래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설이가 총괄 비서가 되었다는 이야기 들어요. 그리고 같이 간 이 남자친구 돌비와 결혼식도 올려요. 호주에서.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설이가 회사의 플랫폼을 보내주더래요. PPT로. 이게 우리 회사고 우리 회사의 비전이 이렇고 뭐 입사 조건은 이렇고 너가 할 일은 이거다. 이러면서 이런 것들을 다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입사 조건 중에 영어 성적이 좀 안 됐대요. 그래서 돌순이가 나는 너처럼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설이가 내가 비행기표는 끊어줄 순 없는데 회장님이랑 식사 자리 한번 마련해 보겠다. 네가 한번 호주를 시간 내서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돌순이는 그냥 여행 겸 설이를 보러 호주로 가요. 그리고 설이가 사는 세상에 들어가게 된 거죠. 예. 근데 자존감이 떨어져서 이리저리 치이고 있는 자기와는 다르게 설이는 너무 잘 살고 있더래요. 집도 있고 한 집에 방이 많아서 뭐 쉐어를 하는 그런 여유, 그리고 남편은 현장에서 일하지만 꽤 높은 보수로 일하고 있고 설이는 커리어 우먼으로서 일하고 있으니 이게 모든 게 안정적이어 보이면서 내 또래지만 너무 어른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부러웠대요. 네. 그리고 회장님과 나를 위해서 식사 자리도 마련해주는 그런 생각도 고마웠대요. 네. 진짜 설이는 내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잘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셋이 만나게 돼서 식사 자리를 가져요. 근데 돌순이가 아르바이트를 굉장히 많이 했다 했잖아요. 잘하는 게 있어요. 아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입 바른 소리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회장님이 좀 뭔 얘기만 하면은 회장님에게 점수를 따야 되니까 회장님 말이 맞습니다. 그럼요. 이런 식으로 아부와 칭찬을 되게 많이 했대요. 식사를 하는 것보다는 잘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회장이 좀 면접을 보듯이 넌 꿈이 뭐냐, 뭘 어떻게 준비를 하냐, 뭐 이런 거를 물어봤대요. 그래서 본인의 꿈에 대해서 되게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그래? 이러면서 되게 하찮게 대답을 하더래요. 그래서 내가 말실수라도 했나? 마음에 안 드시나? 이런 대답을 원하신 게 아닌가? 라고 하면서 잠시 설이 눈치를 보면서 돌순이가 주눅 들었대요. 그리고서는 식사 자리가 끝나고 회장이 명함을 주더래요. 연락하라고. 회장이 집으로 가고 설이가 오히려 들떴더래요. 너 회장이 마음에 들어 한 것 같다고, 꼭 연락하라고, 감사하다고 말하고 뭐 친해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순이가 설이를 맹신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입사 조건을 좀 유하게 해주려고 하는 건가? 나도 호주로 좀 취업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돌순이가 워킹홀리데이를 갈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한국에 있는 동안 회장이 좀 돌순이에게 연락을 하는데 부담스럽게 하더래요. 그래서 설이한테 이런 내용들을 보내주니까 우리 회장님 원래 이렇게 표현해. 나한테도 이래. 그리고 우리 회장님 해외에서 좀 오랜 기간 체류해서 표현하는 게 한국과 다를 뿐이지 별다를 거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좀 부담스러운데 이렇게 하셔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돌순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설이가 점수 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이렇게 대답해 이러면서 아예 자기가 문장까지 써주더래요.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워킹홀리데이 준비를 끝나고 돌순이가 떠나요. 꼭 성공해야지 하면서. 회장이 오자마자 설이랑 돌순이한테 영어학원을 다니라고 보내줬대요. 예. 진짜 취업을 알선해주는 듯이 영어학원을 보내주더래요. 그러고 나서 사건이 터진 날이 온 거예요. 회장이 점점 추파 던지는 행동들이 과해지더래요. 그러니까 돌순이도 느낌이 들죠. 이 사람이 나를 좀 여자로 생각해서 이러는 것 같은데, 나 곤란한데? 이거를 근데 거절하면은, 입사고 뭐고 잘 안 되려나? 그러면은 좀 여자로서 안 보이게끔 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한 거예요. 돌순이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지 않게 어떻게 해야 될까? 설이에게 털어놨대요. 근데 설이가 고민하더니, 우리 회장님이 젊은 여자를 좋아하는 건 맞다. 근데 너가 열심히 살고 이러는 거 보니까 너한테 마음이 간 걸 수도 있겠지 이러면서. 근데 거절 그렇게 막 하지 마. 우리 회장님 자존심 되게 강하신 분이라 기분 상하면 내 직장 생활도 힘들어질 거다. 대신에 내가 옆에서 잘 말해볼 테니까 걱정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회장이 어느 날 돌순이를 불렀대요. 어디로 오라고. 근데 옛날에는 설이까지 같이 불러서 갔는데 이번에는 혼자만 오라고 하니까 돌순이가 덜컥 겁이 난 거죠. 그래서 불러서 차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너무너무 걱정이 되더래요. 어디로 가시는 걸까? 좀 멀리 가더래요.
그래서 돌순이가 설이한테 이러하다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설이가 혹시라도 뭐 우리 회장님이 스킨십을 하려고 하거든. 정중하게 거절하면 된다. 우리 회장님 막 자존심 센 사람이라서 거절하고 그러면은 눈치껏 아실 거다. 그리고 지금 내가 비서라서 스케줄도 다 아는데 뭐 저녁쯤에 올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뭐 그런 거 아닐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한 호텔에 가더래요. 그리고는 체크인을 하더래요. 그러고서는 방에 들어갔는데 좀 돌순이가 여기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뿌리치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대요. 좀 왜냐면은 정말 차 없이는 못 가는 그런 호텔이었대요. 밖에가 다 오지인 그런 호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가만히 고민을 했는데 회장님한테 용기를 내서 물어봤대요. 회장님 혹시 제 방은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근데 회장이 딱 한번 쳐다보더니 말을 안 하더래요. 그러더니 갑자기 와인을 꺼내서 와인을 콸콸콸 따르더니 마시래요. 근데 돌순이가 술을 못 마셔요, 잘. 예. 그래서 좀 마시는 척만 했대요. 그러더니 갑자기 씻으러 들어가더래요. 근데 이게 돌순이가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설이한테 SOS 요청을 합니다. 설이가 듣더니 정말 이상한데? 우리 회장님은 거절하면 표현 확실하신데 너가 애매하게 한 거 아니야? 혹시 모르니까 동영상 설치해봐 이러면서 나도 그쪽으로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돌순이가 좀 애매했던 게 뭐냐면 회장이 스킨십을 하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 상황이 불편하기는 한데 내가 정말 그냥 설레발 치는 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도 모르니까 회장이 나왔는데 가운만 입고 있더래요. 그러면은 좀 느낌이 오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 모드를 켜놓았대요. 일단은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회장은 그런 것도 모른 채 돌순이에게 몹쓸 짓을 가합니다. 예. 근데 불행 중 다행인 건지 그 돌순이가 촬영하고 있는 그 공간에서 행동을 한 거고 돌순이가 절규하면서 발버둥 치는 모든 게 다 찍힌 거죠. 근데 너무너무 이 상황 속에서 강하게 거부를 하니까 이 회장이 열이 받았나 봐요. 그래서 잠깐 멈췄는데 그 틈을 타서 돌순이가 휴대폰을 들고 뛰쳐나갑니다. 그래서 호텔 직원들한테 울면서 반 벗겨진 상태로 가가지고 자기 좀 숨겨달라고 폴리스 불러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경찰이 들이닥친 거예요. 모든 게 상황이 정리가 됐고 회장이 미수범으로 잡혀가요. 근데 회장이 잡혀가는 그 순간에 설이가 도착했대요. 근데 설이가 그걸 보면서 통쾌하게 웃고 있었대요. 그래서 돌순이가 나에게 지옥은 이 사건 하나인 줄 알았는데 그게 시작점이었어요. 돌순이는 어쨌든 간에 피해자잖아요. 트라우마로 피폐했대요. 그래서 뭐 회장이 끊어준 영어 학원도 못 가고 설이에게 좀 의존하기만 했대요. 근데 설이는 앞전과는 다르게 돌순이를 막대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엄청난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죠. 야 돌순아, 넌 취업문도 막혔는데 뭐라도 이래야 될 거 아니냐. 영어도 그렇게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생활비 벌려고 그러냐. 네가 갖고 온 돈이라도 줘라. 나도 생활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나도 돈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없으면은 이번 달에 식자재 마트에서 좀 훔쳐오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순이가 동경해왔던 설이는 이제 없었대요. 진짜 돈귀신처럼 돈돈돈만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돌순이가 왜 설이한테 붙어 있었냐면요. 설이가 이런 협박을 했대요. 나는 너 사건의 참고인이다. 내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너는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무고죄로 잡혀갈 수도 있다. 네가 명확하게 거절하지 않아서 회장이 그런 거 아니겠냐고. 네 잘못도 있다고 하면서 꽃뱀이란 꼬리표로 평생 달려서 살고 싶지 않으면은 나한테 잘하라고 그렇게 협박을 한 거예요. 돌순이는 또 그걸 믿었대요. 그러니까 사실 말이 안 되기는 하는데 정말 자기가 설이 증언에 따라서 무고죄로 잡혀가는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설이의 그 증언이 정말 결정적인 줄 알았던 거죠. 그리고 설이랑 틀어지면은 남자친구고 학교 사람들이고 어떻게 되는지 봐왔잖아요. 막 진짜 학교에서 매장당할 정도로 이 소문이 나잖아요. 그런 걸 봐왔잖아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순간. 그러면 학교에서도 소문이 나고 우리 가족한테 알게 되면 나는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의존하는 거 반, 무서워서 반 같이 있었대요. 근데 돌순이가 정말 답답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당시 사회생활도 안 해본 갓 졸업한 애가 이게 진짠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요. 아휴,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랐던 거죠. 그리고 서리에게 돌순이는 정말 감정 쓰레기통이었대요. 그리고 반대로 이 남편은 돌비 있잖아요. 돈 벌어다 주는 노예였대요. 남편이 방에서 같이 자야 되잖아요. 근데 남편을 현장에서 일하고 와서 냄새 난다, 코 곤다 하면서 거실에 내쫓기도 하고, 이전에 얘기했듯이 돌비가 철근에 다리가 뚫려서 다치고 온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걸 보면서도 돌순이도 봤는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당연히 일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너 일 안 하면 나 굶어 죽는다 하면서 일을 억지로 내보내고 이런 행동을 하니까 돌순이는 서리의 왕국에서 그냥 사는 노예였대요. 너무 힘들었대요, 솔직히. 그리고 거기에 이제 뭐 여러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학생인 남자가 와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한 달 동안 이 집의 사람들을 다 파악을 한 거죠. 관찰을 한 거죠. 그리고 힘들어하는 돌순이를 엄청 도와줬대요. 그러다가 이제 돌순이랑 서로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친구를 귀인이라고 부를게요. 실제로 이 돌순이를 많이 도와준 친구거든요. 그래서 그 유학생인 귀인이 그 당시에는 차도 있었고 서리 눈에는 돈이 좀 있는 부잣집 도련님 같았대요. 그래서 나중에는 똘순이한테 마음이 있어 보이니까 똘순이를 시킨 거예요. 너 쟤 잡아서 돈 뜯어내라고. 말도 안 되는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돌순이가 솔직히 이건 아니다 싶었대요. 아니 나를 이렇게 도와주는 애한테 어떻게 그러냐고. 그래서 귀인한테 가서 울면서 이야기를 했대요. 귀인아, 만약에 혹시라도 서리가 돈 빌려달라고 하거나 요구를 하면은 절대 주지 말고 빠른 시일 내로 다른 집으로 이사가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울었대요. 근데 그 귀인이 빤히 이제 보더니 똘순이에게 그러면 같이 나가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돌순이가 도망치고 싶어도 이 서리한테 돈이란 돈은 다 줘서 없었대요. 혹시 돈이 없어서 그러는 거면 내가 빌려줄 테니까 차차 갚으시라고. 나는 지금 당신이 제일 불쌍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빠른 시일 내로 방을 구해서 이사만 가면 되는 상황이었대요. 예. 그렇게 돌순이는 서리에게서 도망 나와서 살게 돼요. 근데 서리가 어떻게 했을 것 같나요? 난리가 나요. 이 돌순이를 찾으려고 온갖 혈안이 돼서 그 당시에는 SNS 그 페이스북이 굉장히 유행했을 때예요. 근데 돌순이가 자기네 집 물건을 훔쳐서 도망가서 뭐 경찰이 쫓고 있다느니 예. 꽃뱀 행동을 하다가 지금 고소당해서 경찰이 추적 중이라느니 별의별 거짓말을 다 해서 헛소문을 내요. 그러니까 돌순이의 명예를 완전히 계속 훼손시키는 거죠. 근데 솔직히 돌순이를 아는 사람들은 저 말이 거짓이라는 걸 안돼요. 왜냐면 돌순이가 성실한 이미지인데 하루아침에 저런 행동을 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이미지거든요. 근데 돌순이가 사람들에게 질려버리는 경험을 그때 하게 돼요. 사람들은 진실보다 듣고 싶은 소문을 더 믿는다는 걸 알았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안 그럴 걸 아지만 열심히 살던 애가 갑자기 이런 소문을 내니까 헐 크크 진짜 역겹다 뭐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다는데 알고 보니까 다 대학 사람들 뭐 이러니까 진절머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정말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은 없구나 괴롭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리고 심지어 돌순이 아버지에게까지 연락을 하더래요. 돈 내놓으라고. 네 딸이 여기서 몸 팔다가 이렇게 됐다 이러면서 해서는 안 될 말과 협박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돌순이는 정말 자기가 우려했던 모든 일들이 터진 거죠. 예. 학교 사람들에게 소문났지, 부모님에게까지 알려졌지. 그러니까 돌순이가 더 피폐해진 거예요. 도망을 왔는데. 살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포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모든 걸 예. 포기하려고 하는 상황에 귀인이 그걸 또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대학 등록금을 미루는 한이 있더라도 돌순이를 도와줬대요. 가려고 하는 돌순이를. 그래서 병원도 계속 데리고 다니고 약도 먹이고 계속적으로 옆에서 케어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돌순이는 그 상황에서 약이 없으면은 잠을 잘 수가 없었고 온갖 장애가 다 온 거예요. 뭐 불안장애, 공황장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에 모든 SNS를 끊고 정말 믿을 수 있는 몇몇과만 연락하면서 살게 돼요. 예. 그러면서 돌순이도 사람이 없는 어딘가에서 열심히 돈을 벌어 유학생인 그 귀인한테 돈을 차차 갚아나가요. 그렇게 자기도 치료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살기 위해서.
근데 귀인이 해준 이야기가 있대요. 그 귀인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지만 무속인 비슷한 거였대요. 정확히는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비슷한 거였대요. 네. 근데 내가 그 집에서 서리를 봤을 때 도망쳐 나오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서리한테 씌인 게 있다고. 나는 그런 악귀는 처음 봤다고. 아빠가 계실 적에 악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줬는데 그 존재와 서리의 느낌이 너무 비슷했대요. 아버지는 그런 사람들을 본체만 사람의 몸을 빌린 진정한 악귀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정말 와. 이게 돌아다닌대요. 사람처럼. 사람인데 악귀라는 거죠. 예. 그렇게 빙의 돼서 그렇게 행동을 하고 다닌대요. 근데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네. 그래서 나도 혼자 나갈 수는 있었는데 당신이 너무 안타까워서 도와주고 싶었다고. 나중에 갚아도 되니까 일단은 사르시라고. 정말 귀인처럼 이렇게 도와준 거죠. 그래서 그 귀인 덕분에 서리가 완전히 치료는 안 됐지만 차차 증상이 나아져요. 네. 트라우마나 PTSD 이런 것들이 조금씩 극복이 되고 있는 시점이었어요. 시간이 흘러서 서리가 이혼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돼요. 그리고 그 똘비가 똘순이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까지 듣게 돼요. 왜냐면 귀인이랑 똘비가 같은 업종에서 일해서 그 소식을 접할 수 있었대요. 그리고 경악스러운 서리의 모든 계획들이 폭로되는 그 상황이 펼쳐집니다. 예. 이 똘비가 서리랑 헤어진 이유는 1탄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네. 헤어지려고 하는 순간 서리가 너 때문에 여자로서 내 인생이 무너졌으니까 평생 동안 갚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책임감과 죄책감이 공존하면서 서리의 옆에 있게 돼요. 그리고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인 현장 쪽 일을 선택했고 그때 다리에 구멍이 날 정도로 일을 했지만 예. 자기한테 쥐어지는 돈은 한 푼도 없었대요. 모든 돈은 아내인 서리한테 들어가는 거였죠. 근데 돌순이에게 하려는 이야기가 1탄에서 서리가 회장의 집으로 출퇴근하는 일을 구했다고 했었잖아요. 일단 똘순이한테 말했던 회사의 그 총괄비서 그런 일이 아니었대요. 예. 그냥 그 회장 집의 가정부였던 거예요. 근데 돌순이한테는 비서로 채용이 됐다고 이야기를 했고 돌비는 알고 있었죠. 남편이니까. 가정부로 일하는 것도. 그리고 회사 심부름 몇 번 간 걸로 돌순이한테 인증샷 보내주면서 회사에서 비서로서 일하는 척 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회장한테 여자를 소개시켜주는 대가로 마음에 들면 그만큼의 비용을 주겠다고 딜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회장이 서리한테도 치근덕댔는지 뭔가의 모종의 관계가 있었대요. 네. 그거는 뭐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길게요. 근데 그런 일들이 있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서리가 집에만 오면 회장이 너무 소름 끼치고 싫다 이러면서 욕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돌순이를 이용한 설계가 그 시점부터 시작돼요. 서리는 돌순이에게 취업 알선을 목적으로 부른 거였지만 회장한테는 그런 목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 다르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서리가 좋아하는 돈도 얻고 자기가 회장을 날려버릴 수 있는 획기적인 플랜을 세운 거였대요. 돌비가 그거를 듣고 있었는데 돌순이에게 하려는 그 계획들도 다 알고 있었대요. 근데 자기 아내였고 자기 아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걸 알지만 이 와이프를 말렸다간 자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것들 때문에 암묵적으로 입을 다물고 있었대요. 그거를 이실직고하면서 울었대요. 돌순이를 만나자마자. 그러니까 자기도 서리한테 버림을 받았으니까 이제라도 솔직하게 말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서리가 화류계에서 일을 좀 했던 경험이 있다 했잖아요. 서리는 돌순이의 그 배짱을 보면 분명히 회장이 이 추파 던지는 걸 받아주지 못할 그릇이란 걸 알고 있었대요. 그래서 돌순이가 취업이나 이 학력에 대한 자존감이 엄청나게 떨어져 있던 것도 알고 있었고 이거를 잘 구슬려서 이용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분명히 회장이 몹쓸짓 하려고 하면은 못 견딜 거라는 거를 이 남편이 돌비한테까지 이야기를 했대요. 얘는 못 버틸 거라고. 그러니까 회장이 그런 놈인 걸 알면서 똘순이를 속여서 가스라이팅 해왔던 거죠. 그리고 영상 찍으라고 했잖아요. 예. 그것도 모든 게 계획된 거예요. 와, 예. 뭐였냐면 그 증거를 가지고 협박을 해서 회장이 약속했던 돈의 몇 배를 불려서 돈을 갈취할 생각이었던 거예요. 근데 돌발 행동으로 돌순이가 경찰에 신고를 했잖아요. 계획이 뒤틀리니까 그러면은 내가 생각한 금액만큼이라도 합의금을 받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몰랐던 사실이 호주는 합의금 제도가 없대요.
한국과는 다르게 바로 형사처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바로구나. 예, 그래서 설이가 계획이 틀어졌잖아요. 돈을 받을 데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돌순이에게 화풀이를 한 거고 돌순이를 이용해서 어떻게든 그 돈을 충당해야겠다는 생각을 밤마다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정말 돌비도 와이프가 돈귀신에 미친 줄 알았대요. 돈돈돈돈 거렸대요. 그리고 자기의 가스라이팅대로 행동을 안 하고 있는 이 돌순이를 매일같이 욕했대요. 그러니까 돌비가 듣다 못해서 근데 돌순이 너 친구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너무도 당연하게 걔 호주에 온 이유는 내 복수 도와주려고 온 거야. 친구라면 그 정도는 해줘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예. 죄책감이 하나도 없었대요. 그런 모습에 좀 소름이 돋았대요. 근데 돌비 입장에서도 돈이나 뭐 여권, 비자 모든 것들을 아내가 쥐고 있으니 저러다 말겠지 하고서 그냥 방관을 했대요. 나한텐 안 그러겠지. 이런 생각은 한 거죠. 돈에 미친 여자라는 걸 알지만 내가 돈을 벌어다 주면은 안 그러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점점 정도가 심해지더래요. 와이프가 점점 두려워진 거죠. 근데 설이는 남편인 돌비가 쓸 대로 다 쓰였지만 자기를 위해서 돈을 벌어다 주지만 예. 돌비가 영주권에 딸 만한 영어 실력이나 능력이 없었던 걸 간파한 거예요. 그래서 설이의 또 다른 목표는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있는 남자를 잡아서 호주에서 살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탄에도 말씀드렸지만 잠깐 입주해서 돈이 좀 있어 보이는 그 의대생이랑 바람이 났고 남편한테 들켜서 싸움이 났지만 갑자기 자기를 해하더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피가 철철철 나는데 남편이 뭐하냐고 칼을 뺏어 쥐었는데 갑자기 설이가 씩 웃더니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영어 못하는 남편은 폭행죄로 감옥에 가요. 이거는 진짜 네. 아. 그리고 칼을 뺏었던 이 남편의 지문을 증거로 제출해요. 모든 걸 계산했던 거예요. 그리고 설이가 꺼내주는 조건으로 한 푼 없이 이혼을 요구했대요. 그리고 쫓겨났다고 했잖아요. 그때 돌비가 그동안 내가 뭘 위해서 살아온 건지 공허하더래요. 그리고 일단은 돌순이를 찾아야겠다. 일단 사과를 해야겠다. 내가 도움이 될진 모르겠지만 진술에 도움을 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돌순이를 찾았던 거예요. 근데 돌순이는 이걸 다 알았지만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요 무죄가 됩니다. 어? 증거 다 있고 DNA 다 나왔지만 아이러니하게 무죄가 돼요. 회장은 호주에서 제일 가는 변호사 여러 명을 쓰고요. 예. 그때 당시에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판사가 그 변호사의 동기였나? 아는 사이였던 걸로 기억해요. 호주는 그런 비리가 없다고는 하는데 그런 게 있었나 봐요. 네. 결국에 무죄가 돼요. 그리고 회장의 편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그 설이의 모습도 보게 돼요. 경찰들도 그 설이를 되게 진절머리나게 생각을 했대요. 예. 왜냐하면 돌순이를 갑자기 너무 악의적으로 진술한 게 티가 났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돌순이가 설이를 정말 진심으로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생일 때나 어떨 때나 기분을 좀 달래주기 위해서 편지를 자주 써줬대요. 근데 이 설이 생일 때 썼던 편지 내용 중에 너와 함께하기 위해 회장의 이 느끼한 비위를 맞춰주고 있지만 뭐 반드시 취업해서 보란듯이 잘 살자라는 뭐 문구가 있었대요. 비슷한 문구가. 근데 그거를 성 목적으로 호주에 온 거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표현이. 근데 그거를 증거로 제출을 하는 거예요. 예. 돌순이가 그 결과 때문에 발작 증세가 올 정도로 정신적인 질환이 강해져요. 근데 그걸 본 설이는 사악하게 웃으면서 정말 너무나도 당연하게 얘는 꽃뱀이 맞다라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예. 결국에 뭐 진술이 엄청 통하지는 않았지만 돌순이가 무고죄가 될 리는 없겠지만 회장이 무죄 혐의로 풀려난 것도 정말 이 세상에 보이는 결과들이 모두 진실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설이는 회장한테 돈을 받았던 걸로 추측이 되는 게 독일 3, 4차를 뽑았다고 했대요. 아. 그 정도면은 이제 뭘 받았겠죠. 그렇겠죠. 네, 그리고서는 SNS로 자기가 이겼다면 하하호호 떠들고 뭐 자랑하고 자기의 자산이나 뭐 차 같은 걸 자랑하고 그런 고구마 같은 결말로 끝이 났대요. 악마한테 진 거죠. 네. 근데 진실은 돈과 권력에 묻혀버린 너무 가슴 아픈 결과였고 정작 피해자였던 똘순이는 마음의 병이 심해지게 돼요. 그러니까 똘순이가 잘못한 게 있다면 자신의 줏대를 잊고 행동했던 건데
충분히 한국에서 열심히 준비해서 취업해서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었는데 달콤한 유혹에 속아서 섣부른 판단이 모든 걸 망쳤다고 다시 스스로를 마감하려 했었대요. 그때 한 번 더 귀인이 도와줍니다. 한 번 더 도와주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잘못한 거 없다. 한국 가서 다시 천천히 일어나서 준비하고 새 삶을 살아가라. 네. 내가 그런 거를 아버지처럼 잘 볼 줄은 모르지만 당신에게 악한 존재는 없다고. 당신은 너무너무 선한 사람이게 느껴진다고. 정의가 이기진 못했지만 너무 억울하지 않겠냐고 하면서 설득을 했대요. 네. 그래서 돌순이는 한국에 돌아와서 정말 열심히 살고 있지만 아직까지 트라우마로 고생하고 있고요. 야, 네. 진짜 네. 악마는 잘 살고 있네요. 너무너무 잘 살고 있는 게 사실 서희의 또 다른 결말은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돈 많은 이 영주권이나 시민권의 남자를 만나서 아이 낳고 잘 살고 있다고 했잖아요. 뭐 학력도 땡땡 대학교라고 위조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해요. 또 심지어. 근데 사람이 똑똑하든 아니든 간에 사이비를 믿게 되는 과정들도 결국에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잖아요. 사실 시들모를 들으시는 귀족님들께서는 아니 돌비든 돌순이든 멍청하게 왜 당하고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정말 누구든 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을 길들이기 시작하면 사실 당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우, 장사 있나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욕할 게 아니라 정말 나쁜 거는 악기에 잠식되어 있는 서리가 아닐까 싶어요. 그쵸. 예. 네, 악녀지, 악녀. 예. 그리고 또 느낀 게 있다면 사실 이 현실 공포 이야기들 속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게 왜 피해자는 숨어야 되고 범죄자는 이렇게 떳떳하게 살아가는 걸까? 이 생각이 들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와보았습니다. 망키님 마지막 말씀이 굉장히 씁쓸하네요. 네, 참 그렇죠. 아직까지 그런 사회 속이라는 것도 조금 씁쓸하기도 하고 오늘 망키님도 덕에 이런 악녀가 있다, 이런 악마는 잘 살고 있다라는 거를 또 저희 시청자분들과 또 제가 다 들었으니까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조심하시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분들도. 네, 호주에 혹시라도 살고 계신다면 꼭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망키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1편과 2편으로 나눠지고 있고요. 네, 1편을 안 들으신 분들은 1편을 먼저 듣고 이 이야기를 연속해서 같이 시청을 해주시면 굉장히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